자,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한국 정치의 양기. 김영삼과 김대중의 관계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 그들의 정치 입문부터 대통령에 당선될 때까지 이들의 발자취를 통해 근현대사를 말한다. 작가 이동영의 역작 영원한 라이벌 김대중 대 김영삼, 온오프에서 절찬 판매 중입니다. 도서출판 왕의 서재. 자, 저번 주 방송을 이제 살짝 얘기를 하면, 저번 주 방송이 우리가 대박 났어요. 좋았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저번에 이제 100위권 들었다고 좋아하고 이랬는데, 예. 100위권 순위도 아니야 이제. 순위도 아니야. 너무 목에 힘 좀 빼요. 뭐 순위도 아니고 이제는 뭐 늘 한 20위 하니까. 그러게요. 그 부분에서는 탑3 이러니까 예. 이제는 최종 순위가 보니까 21위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다른 팟캐스트 만드시는 분도 재밌다고 이렇게 청취평. 대단한 거지. 팟캐스트가 4,000개 이상 된다는데 그 중에서 20등 하면 그렇죠. 예. 이거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거랑 똑같은 거야. 게다가 없는 살림에. 그래, 우리는 있어? 사람들 요즘 알아? 아무도 모르는데. 자, 그럼 저번 주 방송에 우리가 하여튼 그렇게 결과가 생각보다 좋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하여튼 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예. 네. 그래서 고맙지 뭐. 드디어 올림픽 끝나가지고 이제 좀 잠 좀 제대로 자나 싶었는데, 독도 관련돼서 올림픽 걸리고 대통령도 걸리대요. 독도를 주제로 해가지고 박종우 선수가 독도는 우리 땅 세레모니 했다가 메달 뺏겨 군대가 그렇게 생겼어요 지금. 아직 결과는 안 나왔죠.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도 갑론을박이 많고, 또 이제 임기 말에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독도에 가셨잖아요. 이제 그것들에서 거기에 대해서도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 게 있었고, 요 며칠 또 비 나게 왔잖아. 내 작년에도 비 많이 왔을 때 강남역 일대 지나가다 침수를 당했는데, 올해도 변함없이 또 강남역 일대가 침수를 당했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강남역이 침수 당하자마자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아주 그냥 십자포화를 날리더구만. 내가 그걸 보면서 새누리당이 짜증이 좀 났던 게, 예. 너무 지독한 거야, 걔들은. 그게 예, 맞아요. 오세훈 시장 전에, 그러니까 이명박 시장 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흔히 말하는 지작물 공사를 해요. 그러니까 하수구 공사를 하거든요. 예. 매립 공사로 한번 공사를 다 했어요. 예. 근데 이게 공사를 한번 하게 되면 그거 하는 시점에서 전체 유수량, 물이 들어오는 그 하수로 들어오는 양을 체크를 해줘야 돼. 지금 그걸 못했잖아. 예. 예측 못하니까 당연히 역류가 되는 거고요. 예. 이거 지금 만약에 공사를 하려고 해도 지금부터 해도 3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결국에는 만약에 원인을 분석을 하려면 그때 당시 집권했던 애들, 그 지자체 장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집안이 이런 포크레인 중장비 쪽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아는데. 해봐서 아는데요? 정말 들은 얘기예요. 저희 삼촌이 지금도 서울시내에 있는 하수구는 다 뜯으러 다니고 있어요. 근데 거기 직접 들은 얘기인데, 예. 이명박 때랑 오세훈이 때가 정말 공사를 개판으로 했어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비용도 그런 거 같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원래 출신이 십장 출신이잖아. 그렇죠. 그래야지 단가를 안다고요. 예. 그 다음에 오세훈이 가격을 후려쳤다? 가격도 후려치고 공사도 막 날림으로 하게 하고 이러니까는, 그러니까 예측도 안 한 거잖아. 예. 그 전체 배수량을. 그냥 예. 어차피 비가 오는 거는 유동적이지만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 그렇죠.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리고 그 강남 쪽이 제가 알기로는 정비를 하면서 배수되는 시스템이 모이게 해놨어, 물을. 그럼 전체에서 이게 못 빠져나가는 거야. 그렇죠. 이거는 책임을 물으려면 제대로 한번 물어보라고 하든지,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를 기다렸다는 듯이 확 덮쳐버리니까 박원순 시장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론 선동이고 여론 조작이지 뭐. 예, 지들도 그렇죠. 알 거야 하면서. 자기들은 알지. 아는데 국민들한테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야당 지금 박원순 시장이 또 무소속에서 민주당 들어가고 하니까 계속 이제 그쪽에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 네. 박근혜한테
또 플러스 알파가 되니까. 요즘 또 박근혜가 계속 또 여러 가지로 당하고 있잖아. 공천 그 헌금 문제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그래서 생각났는데 근데 이 작가님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장준하 선생하고 누가 물어보더라고. 장준하 선생하고 이제 김재규 씨하고 이제 관계가 있었다. 같이 대통령 암살을 기획했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사실이냐 이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건 이제 설인데 누가 물어봤어? 똑똑한 사람이네 그 사람. 이 설인데 원래 장준하가 군인 출신 아니야. 광복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준하가 군인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없어요. 근데 박정희를 원수처럼 생각했지 장준하는. 이건 일본군 출신이니까 박정희는. 그렇죠. 그러니까 박정희를 싫어했지 한국군을 싫어하진 않았다고 장준하가. 그래서 한국군 중에는 쓸만한 사람도 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했어. 근데 그게 누구냐? 그게 김재규를 염두에 두고 그런 말 한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이부영 우리 전민주당 의원, 이부영 의원이나 또 이해양 목사 같은 사람들이 증언을 했지. 장준하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그 김재규 중정부장은 다른 중정부장이랑 달랐어.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심취했던,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좋아했던. 그러니까 서도 같은 것도 항상 민주주의 대의로 이런 거 쓰기도 했고 좀 다른 중정 차진철 이런 애들하고는 그렇죠.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피스톨박 그런 사람들이랑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확실히 다른 사람이지. 우리 동네 출신이야. 그래? 네, 안동동고 나왔어. 야 진짜? 장준하 선생하고 김재규 부장이 69년에 처음 만나요. 69년에 그래요? 장준하 선생 아들이 군대 있다가 휴가 때 나와가지고 데모를 했나 그랬어. 그래서 아이고 머니 잡혀갔지.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머니 장준하 선생이 그때 국회의원인가 그랬거든. 그래서 이제 그때 김재규가 그때 보안사령관이었다고 원래 찾아가서 좀 얘기했겠지. 얘기를 좀 해서 좀 해달라고. 근데 그때 처음 만난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근데 김재규도 자신도 자기 어떻게 보면 군선배고 독립운동가 아니야. 뭔가 있다 울컥울컥하잖아. 칼라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부터 아마 장준하 선생을 조금 스스로 흠모했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장준하 선생이 국회의원 하고 이 김재규가 전방사단에 있을 때 국회의원들이 전방 순시 같은 거 하잖아. 그렇지. 보는 거 있지. 그때 또 둘이 만나가지고 독대도 하고 이랬거든. 그 군인들 난리 나는 날. 근데 김재규 이 중정부장이 자기가 증언한 거에 보면 3군단장 할 때 박정희가 순시를 오면 잡아가지고 가둬놓으려고 이런 계획도 있었거든. 따로 방카를 한 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계획도 있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 얘기도 있잖아. 장준하 선생도 원래 있던 소속이 있잖아. 미군 정보 쪽에 있었잖아. OSS인가? 그쪽에 있었고 김재규도 사실은 미국하고 연관이 좀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니 장준하 OSS는 이제 광복군이랑 OSS가 광복군을 훈련을 시켰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였고 김재규는 원래 이제 미국 그러니까 미국하고 라인이 있다는 얘기지. 있으니까. 원래 미국이랑 가장 친했던 사람이 김재규였으니까. 그래갖고 그래요? 이렇게 장준하, 미국, 김재규 라인 이 얘기를 얘기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미국은 관련이 없는 것 같고 장준하 선생하고 김재규하고 두 사람은 어떤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봐요. 근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원래 장준하 선생이 75년 8월 19일인가 돌아가시거든. 근데 날짜를 한번 확인해봐야지. 날짜는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 근데 원래 8월 15일 날 뭔가 큰 거 한 개 터뜨리려고 그랬었어. 뭔가 좀 있었는데. 계획이 있었어. 근데 그게 이제 미뤄졌지. 거사가 있었는데 미뤄진 상황에서 암살당한 거야. 암살당했다는 건 안 되지. 그러니까 은근 이제. 근데 아니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 시신 꺼내가지고 6월 딱 확인해 보니까 사진 보니까는 명백하던데. 에이, 내가 그 영원한 라이벌 김대중 대 김영삼에 썼다니까 내가 장준하 암살 사건. 텍스트로 있는 거라고. 한 몰이라고 적었어. 그래서 3년 전에. 알았어. 그 책 좋은 거 나도 알아. 나도 주변에 늘 얘기를 해. 그 사진을 보니까 사진에서 나온 걸로 보니까 거기 또 요즘 나오는 신문에서 사실 그런 얘기 잘 안 쓰거든요. 근데 나왔어요. 그 둥그런 모양 내지는 육각형 모양의 그 몇 센치가 되는 물체로 심하게 가격당했을 때 나는 상처다. 그렇지. 근데 사진을 보니까 정확해. 그래요? 이렇게 아주 흔히 말하는 오한마 같은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게 그것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만약에 실족사를 했으면
그 떨어진 위치 자체도 그랬고 그런 형태의 돌에 찍혀서 예. 그것이 사망 원인이 됐을 확률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이며 훨씬 그러니까는 그 산 일대에 육각형 모델로 돼 있는 그렇죠. 그 돌을 먼저 찾아내면 예. 박근혜가 좀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고 마치 그 전곡리 유적에 나오는 그 구석기 시대 그 집게 모양 그렇게 생긴 돌에 찍히지 않은 이상은 힘든 그렇죠. 거죠. 예. 8월 17일 돌아가셨네. 아. 8월 17일 돌아가셨네. 이게 또 참 이 역사가 재밌다는 게 8월 17일이 장준하 선생이 외국에서 독립운동하고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온 날이 8월 17일이야. 귀국한 날. 귀국한 날. 예. 그 30년 뒤에 8월 17일 날 돌아가신 거지. 아이고. 그럼 그게 일종의 의도한 것도 있을 수가 있나? 그런 것도? 글쎄 뭐 그거까지 의도했겠냐마는. 그러니까 여러 그러니까 이거 전제는 그러니까 이프가 이프로 또 연결돼가지고. 그렇지. 근데 이게 내가 잠깐만 의문점 몇 가지만 잠깐만 소개해줄게. 김용환이라는 사람이 있어. 김용환 사람이 옛날에 장 선생님을 도와줬었거든 선거 때. 그리고 이제 둘이는 그 다음에는 그게 없었어. 그 뭐라 그래. 교분이 없다가 이 돌아가신 날 4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거야.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함께했어. 이 사람이. 그래서 지금 뭐 4년 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하필 그날 죽을 때도 이 사람이 신고했거든. 가장 지근거리에 있었다. 그렇지. 안기부에서 시켰다 뭐 중정이지. 그런 얘기도 있고 한데 말도 그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점은 그 등산로를 올라갈 땐 정상 코스로 갔는데 내려올 때는 정상 코스가 아니다. 아니지. 아니 그렇게 그렇죠. 나왔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추락사였으니까 시신 상태가 말이 아니어야 되는데 상당히 멀쩡했다는 거 사체가. 그러니까 외관이 깨끗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후두부 골절. 그게 이제 사망의 원인인데 여기 후두부 골절은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졌을 때 의학적으로 자연스럽게 보호가 된대요. 보호가 되는 그런 부분이지. 근데 거기를 일부러 가격을 안 하면 다칠 수가 없다. 그거를 이제 문국진 박사 같은 사람들이 증언을 했었고. 유류품이 발견됐는데 유류품이 막 보온통, 안경 이런 거야. 옛날 보온통 알잖아. 그렇죠. 마오병. 마오병. 툭 건지면 푹 깨지는 거. 안에 유리로 돼 있어. 유리로 돼 있고. 근데 보온병, 안경 이런 게 다 멀쩡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제 기자들이 이걸 썼어요. 의문점. 동아일보라든가 또 마이니티 신문이라든가 해외 기자들. 해외 기자들 전부 추방. 그다음에 동아일보 기자는 구속. 그러니까 아예 입 다물게 했지.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보면 이거는 타살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박근혜가 여기서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정세균 같은 사람은 만약에 이게 타살이면 박근혜는 나오면 안 된다 얘기하거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죠. 아예 대놓고 얘기했지. 살인자 딸 아니야. 시고 어떻게 대통령 나오나? 말이 안 되지. 이 내용이 예전에 제가 뭐 이렇게 좀 성장기 오기 전에 어렸을 때 봤던 그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SBS에서 특별로 해가지고 이 관련 내용이 나온 적이 있어요.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은 김대중 특집은 또 3주기고 또 대중형이 우리나라에 남긴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 그렇죠.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방송이 조금 무겁고 그렇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이렇게 3주기니까 1년에 한 번쯤은 필요하잖아, 이런 게. 탈상이죠. 그리고 또 우리 20대 또 30대 초반 젊은이들은 대중형을 잘 몰라.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대중형이 살아온 인생이 잘 모르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쭉 대중형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가치관을 가졌고 이런 것들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저희가 아주 긴 시간을 갖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묻고 싶은 게 우리 세장은 DJ 하면 딱 뭐가 떠오르지? 한마디로 뭐라고 해야겠어? DJ 하면 정말 똑똑하신 양반이다. 똑똑하다. 그분의 독서량을 따를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엄청난 언변. 그렇지. 그 덕분에 주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 뭐 이런 거 좀 생각나죠. 방금 말한 독서인데 역시 말을 잘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돼. 그렇죠. DJ 자택에 12,000권의 책이 있었다 그랬으니까. 말이 12,000권이지. 니네 집에 120권은 있냐, 책? 네 책 포함해서 한 130권 있다. 진짜. 오늘 날 잡고 도발하지만 오늘 저희 진중하게 방송하자며. 알았어. 너는 어떠냐? DJ 딱 뭐가 떠올라? 일단은 우리나라 유일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아는 하지만 그 노짱보다는 좀 덜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 가장 첨예하게 문제가 되는 과연 이분은 친북인가?
그 문제 때문에 저는 약간은 좀 주저하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다 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거든요. 솔직히 고백을 하면은. 그럼 뭐 오늘 그 얘기를 하면 되니까. 그래,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쭉 풀어봅시다. 근데 나는 DJ 딱 그러면 눈물이 떠올라. 대중이 형이 눈물이 많았어. 예,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무예정도 눈물이 많았잖아. 그러니까 눈물 많은 사람이 가슴이 따뜻해. 그렇죠. 여자의 눈물은 믿지 않아도 남자의 눈물은 이제 좀 믿을 필요가 있지. 그러니까 대중이 고소당하겠구나. 성차별 발언으로. 예. 대중이 형이 처음으로 사면 복권돼서 광주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87년에. 네, 그렇죠. 아우 막 대성통곡을 했지 거기서. 그렇죠. 5.18 묘지 방문해서 대성통곡하고 또 좀 문익환 목사 돌아가셨을 때 그렇죠. 상가 방문해서도 많이 우셨고 네. 또 무현이 형 또 돌아가셨을 때도 뭐 많이 울었고. 그때가 그 건강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이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사진이 또 그 어디 납치인가 억류됐다가 김대중 납치 사건 풀려나신 다음에 기자회견 하시면서 그때도 우셨고 흑백 사진으로 우는 사진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눈물 중에서 가장 그 머릿속에 남은 눈물은 그 대통령 취임식 할 때야.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이 양반 이제 그때 나이가 80 뭐 이렇게 됐으니까 그 노구를 이끌고 4번의 도전 끝에 그렇죠. 대통령이 됐잖아. 인동초. 그런데 그 대통령 이제 뭐라 그래 이제 연설을 하면서 취임사를 하면서 IMF 때 했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더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이러면서 우리는 앞으로 더 눈물 흘려야 되고 더 고통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그 다음에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우느라고. 울컥울컥한 거지. 난 그걸 보면서 야, 이 양반이 욕 얻어먹을 짓도 많이 하고 했지만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눈물 때문에 연설도 못할 정도 되지 않았겠어? 나라 사랑하고 국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은 난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순수한 마음은 있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올 한 해 동안 물가도 오르고 실업자는 늘어날 것입니다. 소득은 떨어지고 기업부터 사는 속출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과 고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대중이 형의 이제 생애를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한번 가보자고. 그래야 이게 제일 재밌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제일 재밌으니까. 근데 DJ는 알다시피 이제 전라도에서 태어났지. 네. 이게 원래 호적에는 지금 25년생으로 돼 있어. 호적에. 호적에는 25년생이 돼 있고 김대중 뭐 사이버 기념관 이런 데는 24년생. 사전에도 아마 24년생이 돼 있을 거야. 근데 내가 알고는 23년생이. 뭐 옛날에야 뭐 원래 뭐 하나 호적이 한 왔다 갔다 하는 게. 하긴 뭐 일례로 우리 집도 뭐 우리 식구 5명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다 뭐 촌에는 다 그래. 나도 아니, 저희 아버지도 그래요. 그래. 다 그렇게 1살 2살 뭐 뒤로 밀려버렸으니까. 근데 나중에는 이제 오히려 이게 도움이 됐지 DJ한테는. 그렇죠. 한번 도움된 게 나이 많다고 공격 막 받았으니까 호적 들이밀면서 아니야. 나 그렇게 많이 안 먹었어. 민증 까볼까?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때는 도움이 됐는데, 자, 이제 부모님들은, 이게 이제 얘기를 해야 돼. 이제, 김훈식 아버지가, 어머니가 장수금 여사 이렇게 되는데, 이게 옛날에 정치적 반대파들이, 이거 가지고 X하기 싫어했다고. 제갈 대중이니, 눈대중이니, 뭐. 근데 이게 왜 나왔냐면, DJ가 첩의 자식이었거든. 그래요? 첩의 자식이어가지고. 맞아요. 반대파들이 뭐, 그거 가지고 말을 많았는데, 나는 그래요. 그게 뭐 DJ의 잘못이야? 그러게. DJ 잘못은 아니잖아. 자기가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난 거를 뭐 어떻게. 하여튼 애새끼들이 공격하는 게 너무 고루해. 그래. 그러게요. 그래, 뭐, 그런 걸로 막 공격하고 이랬는데, 그 DJ는 한 번도 이런 공격을 받아도 자기가 얘기를 하지 않았어, 여기에 대해서. 근데, 자기 마지막 자서전. 죽기 전에 쓴 마지막 자서전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지. 자기 엄마가 첩이다. 그러면서 그런 거야. 내가 그 내용을 안 밝힌 거는 우리 엄마한테 미안해가지고. 그건 사실 맞는 거지. 뭐. 아니 뭐 미안해하실 것도 없죠. 자기가
나 부모 골래서 태어난 게 아니고 부모님이 낳겠다고 결정을 해서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운명 반에 부모님이 선택한 거 반이니까 그래. 그건 뭐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집이었지. 네. DJ 작은 집이었고 아버지가 이제 정실 부인한테서 1남 3녀를 낳았고 이제 DJ 엄마한테서 3남 1녀. 그러니까 DJ는 3남 1녀 중에 장남이었고 근데 이제 큰엄마에는 형이 하나 있었어. 이제 차남이 되지. 어쨌든 근데 DJ는 그 큰 집에서 안 살고 엄마랑 따로 살았어. 그러니까 아빠만 큰 집 갔다 작은 집 갔다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이제 좀 이게 왜 DJ가 나중에 자기 이제 무연형 돌아가셨을 때 그 말 했잖아. 내 가슴 뭐 절반이 뭐 무너지는. 아, 그렇지. 예. 근데 이게 이런 것도 있어요. DJ랑 무연형이 닮은 게 많아. 무연형도 이 서자였거든. 아, 맞죠. 본부인의 네. 아들이 아니었다고. 그것도 그렇고 또 같은 고졸 출신의 비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진짜 형제처럼 생각하지 않았나 뭐. 그게 좀 넓게 보면 아무튼 좀 칼라가 많다 그러지. 그런 거. 근데 뭐 소문에 의하면 MB도 첩의 자식이었다. 왜 틀려 달라. 안 해본 게 없어 진짜. 돌아버리겠어요. 딱 너같지. 근데 이거를 하여튼 이렇게 좀 이런 환경에서 DJ가 자랐는데 DJ는 환경적 요소는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뭐 아버지하고 이 고향이 만들었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이 고향이 이제 하이도야, 전라도 하이도인데 이 하이도가 보통 섬이 아닙니다. 예. 이거 여기서 대해서 이 박사가 한 배경을 설명해요. 하이도가 역사적으로 어떤 예. 성질을 갖고 있는지. 그 1920년대 뭐 30년대 해가지고 그 태평양 전쟁, 중일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일제가 이제 민족 말살 정책 펴기 전까지 문화 정책이란 걸 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사회주의 사상이라든지 공산주의 사상이라든지 그런 거 들어오면서 이제 굉장히 활발한 사회 활동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 교과서에 나오되 그 대표적인 활동들 중 대표적인 경제 투쟁이자 반일 활동 중에 하나가 노동쟁의하고 소작쟁이. 그렇죠. 소작쟁의 그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하이도라는 곳이 그 소작쟁이로서 아주 대표적인 곳입니다. 공장이 없으니까 거기는. 예, 뭐 다 논이니까. 근데 그렇죠. 거기가 전부 다 이제 그 일본인이 지주인 땅인데 그 일본인 지주가 한국인 소작농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착취를 한 거예요. 일 시키고. 예, 일 시키고 이제 그 소작료 떼가지고 뭐 그렇지, 니네 그렇지. 먹고 살아라 하고 주는 그 시스템이잖아요, 소작이. 근데 터무니없이 소작을 많이 떼니까 굉장히 하이도에서 조직적이고 아주 강하게 소작쟁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 데모 같은 거네, 데모크라시 그렇죠. 같은 거네. 일종의 그런 민주주의.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동네가 이제 소작쟁이가 발발하는 어떤 다른 동네보다 그런 게 있었던 거는 예. 그 섬의 특유의 어떤 반골 기질 같은. 그렇죠. 그리고 약간 좀 강인한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이곳에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한 분 내려오게 되죠.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그 장덕수라는 사람인데, 예. 그 장덕수라는 분이 저기 북쪽에 있는 진남포 출신인데, 찢어지게 가난했대. 어디가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소학교도 못 다닐 처지였는데. 독립운동가 아니야, 이 양반? 그 평가가 분분해요. 예. 근데 저는 제 생각은 독립운동가란 평가도 있고, 친일이라는 평가도 있는데, 두 가지 사실 다 팩트인 사람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많아요. 예. 되게. 그래가지고 전 두 가지 사실 다 팩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고학 끝에 이제 와세다 대학 정경학부를 졸업해서 그 교수가, 야, 장덕수 너 조선 총독부 취직하지 그러니? 그랬더니, 니네들의 개짓은 안 한다. 3.1운동을 막 기획하고 그러다 잡혀가지고 유배를 당한 곳이 여기 연금을 당한 곳이 하이도로. 대중형 고향 하이도. 예.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엘리트이자 그런 분들이 그 농촌의 그 힘든 상황을 보면서 하이도에 구금돼 있는 동안에 어떠한 활동을 했을지 미루어 짐작이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뭐 이후에 1939년 이후에는 무슨 이런저런 단체에서 친일 활동을 했다는 설도 있고, 예. 근데 문제가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다음에 암살을 당해요.
그 종로 경찰서 소속 경찰들한테 사살을 당하는데 이쪽이 그 좌익 쪽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돌았어요. 경찰인데 좌익 쪽? 예. 그때는 이제 좌우가 다 이제 같이 활동을 했을 때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그때 당시 친했던 김구와 이승만이 갈라서기 시작합니다. 예. 특히나 이제 김구 선생 쪽을 미국 쪽에서 굉장히 압력을 넣으려고 그랬는데 이 사건에 이 장덕수 암살 사건의 배경에 김구가 있다라고 강제로 이제 그 실토를 받아내고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살살 흘리는 거예요. 미군정이? 예, 미군정이. 이거 어디서 얘기 많이 듣지 않았어요? 수사의 과정을 살살 흘림으로써 그 그렇죠. 사람을 개차반으로 만드는 빨대를 해가지고. 예, 뭐 노짱 때도 그랬고 뭐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해가지고 결정적으로 이승만과 김구가 함께 반탁 운동을 하고 그랬던 두 사람이 갈라서면서 이승만이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남한 단독 선거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되기까지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 그럼 이거는 뭐 번외 얘기일 수 있겠는데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승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는 단순히 민족주의자들하고 손을 잡지 않고 네. 그 미국 라인을 잡아 들어올 때 그 사람이 공부했던 그 지식의 총 배경은 대부분 어떤 교역이나 이런 어떤 그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이 연구를 해서 들어왔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근데 사실은 민족주의자들하고는 결합이 잘 안 돼요. 이 상황에서는. 그럼 처음에는 아주 어떤 이질감 없이 결합이 됐던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단순히 그냥 반일 이런 코드 하나 가지고 결합을 했다가 그 이후에 갈라서게 된 건가요? 그러면? 아니 처음부터 이승만 임시정부 있을 때부터 문제가 많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는 원래 이거는 자 우리 이제 이승만 특집 한번 할 거니까. 그렇죠. 그때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걸 이제 장덕수 선생이 거기 하위도 있으면서 김대중 아버지랑 친하게 지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지금 아까 그 소작쟁이가 발발했던 동네 어떤 사람들의 의향이나 성향 그리고 그렇죠. 장덕수랑 친교를 맺었던 아버지의 어떤 그런 영향.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대중형이 어떤 비판 정신이나 방울기 나왔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토양이 준비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중형이 자기가 직접 그렇게 말했어. 내가 태어난 이러한 토양이 민족과 같이 불우에 한가하는 힘을 주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섬에 대한 근데 같은 섬인데 YS는 왜 그래? 왜 YS 좋은 일 많이 했잖아요. 이게 그 차이도 있는 거야. 거기는 근데 멸치 잡으려고 바빠가지고 그래. 우리 저 YS 특집도 한번 할 건데 대중형 특집은 이렇게 좀 분위기가 다운되고 재미가 없잖아. YS 특집은 막 빵빵 터질 거야. YS는 재밌는 게 많아도 너무 많아. 근데 DJ 형은 이게 이제 뭐 원래 이 사람 자체가 논리적이잖아. 그렇지. 찔러도 빈틈도 없는 이런 사람이니까 재미가 없어. 뭐 소개하려고 재미가 없어. 그리고 진짜. 그 섬 출신인데 또 YS와 비슷한 급의 이상한 분이 또 한 분 계시잖아요. 누구? 그 일본 열도 출신. 오사카? 네. 안 해본 것도 없고 안 끼는 데도. 자, 그래가지고 대중형이 뭐 그런 토양에서 공부를 했는데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어. 잘했지. 굉장히 잘해가지고 이제 모친이 아버지를 꼬신 거야. 얘는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얘는 공부를 잘하니까 나가자. 그렇지. 무트로 나가야 된다. 목포로 나가자. 목포로 가야지. 그 모처럼만의 이제 둘째 부인집에 가서. 그렇지. 좀 만나셔가지고. 아유 여보 우리 대중이가 공부를 잘하니까.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니까. 그렇지. 무트로 보냅시다. 그렇지. 그리고 저기서 여기 나온다는 건 사실은 아주 큰 결의.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 결심과 결의가 있어야 그러니까. 떠나는 거거든요. 생업을 다 포기하고 목포로 왔으니까. 그럼. 요새 유행하는 의지가 있어야죠. 그런 굳은 의지를 가지고 목포에 와가지고 숙박업을 합니다. 모친이 숙박업을 해가지고 초등학교에 이제 입학을 시키는데 목포 오자마자 1등을 더 맡아서 했어. 1등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목포 상업학교 목포 상고 목포 상고를 수석으로 입학을 하지. 수석으로 입학을 하고 졸업할 때는 30 몇 등인가. 학생회장에서 나중에. 그러니까 김대중 자신이 말로는 졸업할 때쯤에 자기가 그 질풍노도의 시기였대. 그래서 공부를 안 했다더라고. 안 했는데 30 몇 등이야. 반등수가 아니고 전교에서 말이야. 그렇게 공부를 잘했다. 공부를 잘했는데 하여튼 뭐 대학은 못 갔어. 대학은 안 가고 이제 그 선박회사 취직 이건 내가 좀 빨리 쓸데없는 거 빨리 얘기할게. 선박회사 취업해가지고 그 일본인 밑에 관리로 들어갔다가
전쟁이 끝나고 일본인들이 빠지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때 이 회사를 맡아가지고 이 회사를 엄청나게 크게 키웁니다. 예. 그러니까 20대 요즘 말하면 청년 실업가. 그때가 21살인가 2살인가 그럴 거야 아마. 아니 3살인가? 25살 됐어. 그래요? 그렇게 예,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면서 이게 이제 첫 부인 차영애를 만나지. 그렇지. 차영애가 이제 친구의 여동생이야. 예. 친구 여동생인데 대중이 형이 한눈에 보고 이제 뻑이 가는 거지. 아니 유달산 길 가다 반했다네. 그래 쫓아간 거야. 근데 이 차영애라는 여자는 엘리트지. 일본에서 공부하고 이제 그때 돌아와 있는 상태. 아니 좀 이런 여자를 좀 소개시켜주지. 아버지가 반대했어. 차영애 아버지가 반대해가지고 대중이 형이 막 맨날 찾아가고 이러는데 반대했는데 한 번은 단판을 지었지. 이제 가족들 다 모여가지고 예. 그 장인 되실 분하고 차영애 씨한테 물어본 거야. 너 어떻게 할래? 네가 결정해 이랬더니 저는 대중 씨 없으면 죽을래요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허락하게 된 거지. 뭐. 예전엔 됐어 그게. 지금은 안 되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차영애의 사촌 동생이 누군지 알아? 모르죠. 예. 장영자야. 우리 특집에 나왔던 장영자야. 사촌 동생. 저번에 그 얘기 했었어. 그래. 그러니까 이 차용의 엄마 김대중의 장모하고 이 장영자하고 이모 이게 조카 이래 되는 거야. 갑자기 우리나라 현대사는 막 한 다리 건너 다 엮이는 거. 족보가 되게 엮여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엮이는 사람들 많잖아 보면. 많지. 강용석하고 각하하고 되게 연결돼 있는. 그렇죠. 그렇게 돼 있고 누가 야당의 누구지? 천정배 의원하고도 연결돼 있잖아. 천정배하고도 저 최병렬인가? 그렇죠. 연결돼 있고, 그렇게 연결돼 있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양반 이제 돈을 좀 버니까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거야. DJ가. 그래가지고 어디 가냐면 건준이라고. 건국준비위원회. 어떻게 알았지? 아니 그럼. 박사니까 다 알겠지. 무슨 건국우유준비위원회겠냐? 근데 우리 사실 여운형이가 뭐 좌파라 그러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요건 건준이 빨갱이 집단이라 얘기도 하고 하는데 요거는 빨갱이 전문가 세작이 한번 얘기해봐.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기 들어간 건 아니었고. 건준에? 네, 처음에 이제 그런 거 얘기를 좀 들어요. 듣다가 본인 이제 의지가 있으니까 예전에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지식인이었거든. 그렇죠. 그럼. 예. 엄청난 지식. 게다가 목포상고잖아. 그럼요. 딱 그러다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여운 형이 아까 얘기한 대로 건준이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당도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 거기 활동 같이 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김대중을 죽이려고 했던 김대중이 평생을 따라다녔던 DJ가 빨갱이다라는 게 이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건준에 들어가면서 그런 거지, 그지? 그렇지. 이때 딱 건준이 들어가고 나서 좀 하다가 나와 사실은 그때 뭘 했냐면 하다가 이 사람이 그때 목포 지부장을 했어. 네. 그리고 하다가 그해 10월달에 전국에 있는 좌파에서 각 파출소 관공서를 습격을 해. 그래가지고 거기를 갖다 막 침탈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김대중은 상관이 없었거든 그때. 그렇죠. 왜냐면 그 시기 때 첫 딸이 나와. 첫째 딸이 순산하고 있으니까는 출산 과정을 보고 있는 그 시기에 침탈 당하니까는 공격을 당했어. 예. 근데 잡혀가 배우라고. 그냥 열흘간 감금을 당해요. 나와가지고는 이게 뭔가 좀 이런 데서 못하겠다 하고 그 다음에도 활동을 하다가 또 이제 또 부름을 받아서 올라가가지고 조선신민당 가입을 해요. 근데 이때 뭘 했냐면 김대중은 사실은 어떤 한쪽에 좌우의 한쪽 가고 싶어 하진 않았거든. 이거 여운형 씨도 그래. 그렇죠. 좌우 합작을 못 세우는 사람이니까. 지금 여운형 씨 활동 때문에 이제 건준이에 대한 평가가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주장도 꽤 나오거든요. 해야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때 신민당이 원래는 얘기할 때는 좌우 결합이라고 하고 꼬셔. 근데 가보니까 공산당 계열이거든. 그래가지고 나와. 나중에 신민당은 남로당이랑 합당을 해요. 그다음 민청에도 있었고. 이 민청이 10월 폭동을 주도를 했었고 그다음에 보도연맹에 잠깐 있었어요. 근데 보도연맹이 뭐냐면 좌익에서 전향한 사람들 모아가지고 만든 단체예요. 이거 영화에도 나오죠. 그래. 네. 태극기 휘날리며.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6.25에 돌변을 해가지고 경찰 학사에도 참여하고 막 이러는데 이게 사실은 김대중은 거기서 어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갖다 학습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맞춰가지고 가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이게 죽을 때까지 따라다녀. 김대중은 빨갱이다. 보도연맹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보도연맹, 건준 이런 것 때문에. 흔히 말하는 거야. 거기 스쳐 지나가도 그걸 남기는 거예요.
그렇죠. 뭐 심지어는 그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 얘기도 나왔어요. 그 아까 얘기했는데 잡혔다가 그 잡혀서 사형장으로 가던 트럭에서 그 트럭에 전복돼서 살아나와. 근데 이걸 뭐라고 그 흔히 말하는 그 보수 우익 꼴통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때 자기 친구의 번호표를 바꿔가지고 살아났다는 썰도 막 지나 퍼뜨리는 거야. 아니 뭐 다 박정인 줄 알아? 그러니까 아니 나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무슨 남로당에서 활동했던 새끼들은 입 꽉 다물고 있고 무슨 스쳐 지나간 거는 다 잡아내가지고 무슨 평가를 하고 그러니 또 이거랑 비슷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그 왜 창씨 개명했다고 뭐라고 하잖아. 도요다 뭐. 그렇죠. 근데 이것도 웃긴 게 요거는 아주 간단해. 다 했다고 그러는데 김대중 그러니까 DJ가 창씨 개명을 할 때가 만 15세였어. 예. 김영삼도 아마 나이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뭐. 우리 다카키 마사오 이 양반은 지가 스스로 해도 여기 시민 그 장교였어. 그렇죠. 군관 장교였어. 예. 그럼 뭔 차이가 있겠어? 자신의 의지로 하는 것과 그렇죠. 타의로 하는 것과 분명 차이가 있잖아. 그 양반 두 번 바꿨잖아. 또 오카모토 미노루를 한 번 더 바꿨잖아. 그렇지. 그거 나는 어떤 게 더 좋은 이름이 좋은 건가? 응? 아니 다카키 마사오는 딱 보는 순간 조선인이란 이름이 그렇지. 그 나오니까. 그러니까 오카모토 아주 조선을 인이라는 걸 없애려고 오카모토 미노루를. 심지어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보수 우익 집단에서 그 이 DJ를 갖다가 그 친일 인사로 몰기 위해서 억지를 쓰는 게 기가 막힌 사진이 하나 나와요. 뭐냐면은 박정희의 군복은 사실은 일본군 게 아니다라고 억지로 우기고 그 뭐지 아까 목포상고라고 했잖아. 예. 3학년 때 3학년 때 연극을 한 편에 연극에서 DJ가 일본인 역할을 맡아가지고 일본인 옷을 입고 있는 사진이 하나 있는 거야. 예. 이 연극 때 입었던 사진을 가지고 친일이다 이러는 거야. 대단한 놈들. 대선 저 직전에 안기부가 이 자료 막 조작해갖고. 그렇지. 지금 세작이 말하는 게 전부 그때 조작해서 만든 자료거든. 요즘 그 보수 꼴통 애들이 뭐냐면 야 봐라 나라에서 만든 자료잖아 이러거든. 예, 이게 나중에 우리가 언제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만 45년 해방 이후에 혼란한 전국을 여운형이나 건준도 반드시 다시 한번 얘기해야 돼. 예, 맞아요. 건준은 빨갱이 집단이 아닙니다. 이거 정말 이거 나라를 하여튼 뭐 나중에 시간 되면 얘기하고 언제 여운형하고 건준 한번 얘기합시다. 네. 오늘은 DJ 특집이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세상의 결론은 뭐야? 아까 얘기했잖아. 그 장사했다고 했잖아. 이분. DJ가 그 회사를 운영했잖아요. 네. 그 회사에서 신임이 되게 좋았어. 이 사람이. 그 6.25 때 서울에 올라왔다가 모든 걸 다 잃고서 다 내려가거든. 근데 이때 그러니까는 인민군이 그 목포를 점령하고 있을 때 어쨌든 그 부르주아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와이프도 막 그 건물 쫓겨나고 막 다 했어. 근데 원래 거기서 일했던 직원들이 사장을 믿은 거야. 사장을 믿고 다 보듬어 주고 다 챙겨준 거야.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DJ가 그때 3가지 원칙을 세워. 대단한 원칙을 세워. 첫 번째, 경제 흐름을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2번째, 적당한 모험이 필요하다. 그리고 3번째,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업원과의 인간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히 중요하다. 근데 이게 향후에도 DJ가 정치에 나와서도 이런 유연한 사고가 그 생길 수 있는 아주 기반이 되는 거예요. 세 장도 새겨들어야겠다. 야. 왜요? 아유 자영업자잖아요. 청년 실업가. 또 DJ는 훌륭한 장사꾼이었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나중에 그 IMF 환란도 넘어선 게 아닐까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고 부산으로 이제 대중의 피난을 가는데 거기서 이호 여사하고 첫 만남을 하지. 근데 그 전 부인께서는 아니 그냥 이게 사귀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으로 이제 그냥 만난다고. 우연하게 그냥 만난 거야. 예. 그러니까 뭐 독서 클럽 같은 거 있어. 그러니까 부산으로 피난 내려온 서울대 학생들. 이호 여사 서울대학 출신. 이 선배야. 고래? 그래. 이호 여사가 되게 엘리트예요. 근데 예, 뭐 맞아요. 이화에 대해서는 자기들 선배라고 해. 왜냐면 이화여전은 또 이화여전 나오고 서울대학 들어갔으니까. 이화여대 선배는 김한란이지. 뭐 할 때 엘리트야. 그래서 와 이제 여기서 그 이호 여사 그 서울에서 피난 내려온 학생들 엘리트들 모아가지고 뭐 독서 클럽 같은 거 만들었어. 대중이 형이 여기 자기는 대학생이 아니지만 끼지. 왜 이제 막 이렇게 공부하고 막 발표하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그렇죠. 스타일이. 그렇지. 내 스타일이지. 자기 그러니까 그 스타일이니까 끼워가지고 그때 그냥 처음 만난 거야.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부산 얘기를 왜 하냐, 피난 얘기를 왜 하냐면 대중이 형이 이 부산에 피난 가서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사건이라거든. 이게 이제 부산 정치파동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우리 이 박사께서 또 강의하지 말고. 알았어요. 네. 이거 아주 부산 정치파동이 뭐야? 뭐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이승만 씨가 1952년 5월 25일 이제 계엄령 선포부터 해가지고 7월 7일에 이제 제1차 개정헌법 공포 때까지 그 사이에 있었던 그 기간을 부산 정치파동이라 그 기간 동안 있었던 여러 일들을 부산 정치파동이라고 합니다. 예. 전쟁 중에 있었던. 그렇죠. 딱 1950년 6월 25일부터 1954년 7월까지 전쟁이었으니까 딱 요때죠. 이거 조사하다 열받은 게 지가 대통령이잖아. 나라가 지금 백척간두의 위기에 몰려 있는데. 그런 게 있어. 한 번 더 해야 돼. 대통령 하겠다고 이거를 개헌을 한 거야. 그때 이제 처음에 대통령제가 뭐였냐 하면은 간선제였어요. 그랬죠. 근데 이거를 국회의원 투표를 해보니까 안 될 것 같아. 답이 안 나와. 졌어. 자기 여당이 졌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대통령이 안 될 것 같대. 그러니까 이제 개헌을 발의를 한 거예요. 근데 한강다리 폭파해갖고 자기도 국민 다 죽이고 지는 도망 나올 때도 내가 알아봤어, 인간은.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에 피난온 아까 그 이호 여사도 뭐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다니다가 부산 피난 왔다 그랬잖아요. 하여간 그렇게 피난 온 대학생들이 전쟁인 와중에 또 데모를 한 거야. 예, 그때 뭐 조병옥 박사라든지 뭐 그런 분들하고 다 힘을 합쳐가지고 데모를 하니까 계엄령 선포하고 뭐 어쩌고 한 거예요. 근데 계엄령 선포하면 지킬 군인은 있나 근데? 그러니까 다 나가 싸우고 있는데. 참. 그래가지고 이제 대충 합의를 보고 이제 간선제 해야 된다, 직선제 해야 된다, 뭐 그리고 뭐 양원제 해야 된다, 뭐 그런 걸 가지고 간단하게 이게 대충 합의를 보고서 헌법을 개정을 하는데 이르렀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이제 이승만이 거의 실익을 가져가고 그 야당 쪽이나 이제 민주주의 운동했던 사람들은 명분도 얻지 못했던 사건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건을 보고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나라가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정치에 대한 확실한 결심을 하신 게 이때가 아닌가. 그때 이제 이 박사가 자기가 국회의원 지지자가 3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대통령 선거하면 질 것 같으니까 직접 선거하자고 이래가지고 유명한 부산 정치파동을 일으켜가지고 불법적인 개헌을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 박사가 마지막에 대통령이 다시 되는 이런 등등을 볼 때 이렇게 정치가 잘못돼가지고는 국민도 행복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앞으로 공산주의하고 대결해서 이길 수도 없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한국 정치사에서 되게 그 굵직굵직한 영향을 줬던 사건들이 부산에서 많이 일어나요 보면. 그렇죠. 뭐 부마 사태라든지. 그렇죠. 이것도 그렇고. 예, 뭐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은 일단 전쟁 이후에 이제 자기가 이제 정치해야겠다 마음 먹고 이제 어떻게 한 거야?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상태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을 만납니다. 누구야? 그게 바로 이제 장면이죠. 장면 박사. 예, 장면 박사.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장면 씨를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데 장면 씨가 장면은 내가 알기로는 천주교. 그렇죠. 그러니까 막 왜 쿠데타 일어날 때도 막 천주교 거기 순영원인가? 거기로 숨고 그랬었잖아. 예, 그랬죠. 그래가지고 장면 씨가 천주교 신자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제 장면 박사를 대부로 삼아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는데. 이때 받는 거야 그럼? 예. 세례명이 토마스 모어인데 토마스 모어가 뭐한 사람이야? 철학자 아니야? 그렇죠. 유토피아라는 책 쓴 사람으로 이제 천주교 쪽에서는 그 세례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세례명 따라서 자기 인생을 산다. 그래? 그런 얘기들을 이제 천주교 신자들끼리 농담 삼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노동자 요한이면은 노가다 열심히 하고, 뭐 세례자 요한이면은 뭐 좋은 사람 오게 앞길 다 열어주고 자기는 일찍 죽고 뭐 그런 게 있어요. 나도 이제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나 혼자 땡깡 부려서 세례명을 하나 골랐지. 뭐였어? 아우구스티노.
아우스트는 뭐하는 사람이야? 학자 아니야, 학자. 굉장히 유명한 학자 아니야. 그땐 약간 좀. 어디 나 공룡 이름인 줄 알았다. 아우구스티사우루스 이런 거. 재기발랄한 거 좀 하지 그랬어, 이왕에 하는 거. 그래, 그러려다가 재기발랄한 건 다 여자더라고. 맞네, 그럼 토마스 모아처럼 대중형도 어떤 철학적으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으니까. 예, 공부도 많이 했고 유토피아를 꿈꿨으니까 계속해서 그쪽을 향해서 나아간 부분도 있지요. 그 민주당이 구파하고 신파로 나눠져서 제2공화국 들어선 다음에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 그 쿠데타를 5.16 쿠데타를 못 이겨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장면이 신파였나 구파였나? 신파. 예, 장면이 신파였는데 장면을 따라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도 신파 민주당 신파 쪽으로 가게 됩니다. 예. 맞아. 그 YS는 이때 구파로 가거든. 예, 그렇죠. 이때부터 라이벌 형성이 됐는데 심파는 보통 이 말 잘하고 머리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심파가 많아. 구파는 YS처럼 좀 어눌하고 대신에 이제 그런 거 의지가 있지. 의지 있고. 그렇죠. 사람 휘어잡는 능력. 잠깐만, 그 조병옥 박사도. 맞아. 조병옥도 그쪽에 말 잘못했어. 눌변이었어. 이철승 씨도 그랬고. 그래. 이제 그만. 그렇다니까. 그쪽은 다 그래 원래. 야, 진짜 그러네. 끼리끼리 모른다 그러잖아. 예. 당신 좋아하는 그 쓰는 말 있잖아. 뭐요? 결이 맞는 사람. 예. 그런 거지. 그렇죠. 예, 맞아요. 그렇게 했는데 민주당이 들어갔습니다만은 대중형이 계속 떨어지잖아. 3대 떨어지고 4대 떨어지고 4대 보궐 떨어지고 4대 보궐에 해갖고 붙었는데 쿠데타 등록 못하고 그냥 등록 못했지. 아이고. 등록 못해 떨어지고 5대 떨어지고 몇 번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6대에서 겨우 붙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떨어지니까 그동안 벌어놨던 돈은 다 까먹잖아. 그렇지. 선거 한 번 정치 떨어지면 3번 하면 끝이에요. 원래는. 그것도 4번이나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다 까먹고 이래가지고 이때 여동생이 사망하지. 여동생이 죽고 와이프도 죽습니다. 와이프 죽는데 와이프 죽은 거는 이제 약물 뭐라 그래 이거 과다 복용이 아니고 남용 이런 거? 남용이 아니라 약물이랑 부작용? 안 맞아가지고 그런 그건 자살이야 뭘. 음독 자살로 봐야 맞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대중형이 진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 여동생 죽었어. 와이프 죽었어. 그렇죠. 선거 4번 떨어져. 그때도 백수였어. 이때 또 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큰 뜻을 가진 사람들의 가족들은 이런 어떤 고통들을 감내하지 자격이 안 돼 있으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큰일을 못 하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이렇게 떨어지면서 웅변학원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웅변 워낙 이연사 그거 대중이 워낙 웅변력이 뛰어나니까 그렇죠. 웅변학원 왔다 갔다 해서 애들 가르치고 이랬다고. 백수지 한마디로. 그렇지. 이때 그 종로 길거리에서 우연히 이호 여사를 다시 만나는 거야. 부산에서 만났던. 그러니까 부산에서 만나고 이호 여사는 그때 미국으로 유학 갔거든. 근데 사실은 그때 이호 여사가 만나는 남자가 있었어. 개운재 씨라고. 그 개운재 선생이 독립운동가하고 또 사회주의 운동가고 이게 또 세작처럼 이렇게 열심히 이제 운동하시고 이런 분이었는데 제야에서 활동하는 제야 운동가지. 근데 좀 깊게 사귀었었어 이 두 사람이. 깊게 사귀었는데 집안끼리 다 알고. 그럼 깊게 사귀었는데 이희호 여사가 이 사람을 냅두고 이제 미국 갔다가 유학 마치고 돌아와서 또 다시 만났지. 만났는데 이때 DJ를 만난 거야 이호가. 만나서 우연하게 다시 만나서 하는데 그렇잖아. 남녀가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정부리만 하고 나는 왜 안 될까. 그리고 또 대중형이 이 여사보다 1살 어려. 또 연상이 또 연하고 또 개운재 씨는 나이가 많았거든. 그러니까 또 대중형이 또 잘생겼잖아. 젊었을 때 키도 크고. 진짜 호남형이야. 호남이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근데 사람들은 좀 손가락질 하지. 아무래도 그렇겠지. 아무래도 그래요. 특히 또 그 시절에 한국 사회면 손가락질 반대파 사람들은 개운재 버리고 어쩌고 하는데 그거는 남녀지간 사랑 얘기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고. 근데 재밌는 건 이런 거지. 근데 이때 이호 여사도 대단한 선택을 한 거야. 이호 아버지가 의사였거든. 세브란스 의전 나오고. 그러니까 집안 의사고, 자기는 서울대 나오고 유학 갔다 왔고, 남자는 고졸 출신이야. 직업 없어. 돈도 없어. 단칸방에 호르머니 모시고 살아. 4번 떨어졌어. 호르머니에다가 여동생, 그 다음에
아들 둘 데리고 살아. 이런 애한테 시집 갔으니까 뭐.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 대단한 어떤 거죠. 능력, 남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능력 있잖아. 말을 잘해야 돼. 그래서 이런 것도 봤다고 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미래, 그렇지. 또 큰 뜻, 큰 뜻, 나라를 위한 마음 이런 것들 다 보지 않았나. 그래서 6대에 이제 목포에서 겨우 당선이 되는데 6대에서 당선이 돼가지고 국회 들어와가지고 어우 김대중이 막 난리를 치는 거야 이제. 그동안 쌓아왔던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 막 씨야 막 아래 들어가고 막 기다렸다는 듯이 막 예. 혼자서 한 10사람 몫을 막 다 하는 거지 국회에서. 예. 그러니까 박정희 눈에 이게 김대중이 어떻게 들어왔겠어. 그러게요. 눈에 가시처럼 보이지. 그래서 그 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뭐 박정희가 뭐 직접 지시를 했다며. 난리가 납니다 이때. 그 보니까는 6대 때 날렸잖아 아주. 그냥 막 이게 원래 낭중지추라 그래가지고. 아 그렇지. 주머니 안에 송곳. 그럼 보이면은 걔가 또 박정희가 그런 거 싫어하거든. 그렇죠. 딱 또 보니까 자기랑 컬러가 너무 틀려. 자기는 군인이고 하니까 어떤 상명하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걸, 그러니까 체계 속에서 올라온 자리잖아. 그리고 본인이 카리스마가 없다는 걸 알거든, 본인이. 그러니까는 카리스마를 갖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는데 저 사람은 그런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 거야. 이때 그래가지고 박정희가 직접 지시를 해요. 중정이랑 내무부 간부들 모아놓고 직접 지시를 내려. 여당 후보 20명이 낙선해도 좋으니까 김대중은 떨어뜨려. 20명을 없어도 좋으니까? 그렇지. 대단한데? 이러니까는 그러면 생각을 해봐. 같이 있다 의원들도 이 얘기가 이렇게까지 나올 정도면 다 알잖아. 그러니까는 김대중한테 얘기를 해. 김대중은 대단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되면 DJ는 그 야권 성향이 강한 서울로 와라. 서울로 오면 좀 안전하잖아. 안전하게 그치? 붙을 수 있다. 그러니까는 이때 근데 김대중이 딱 그래. 그래도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되거든. 그지? 그래가지고 이때 목포에서 그냥 출마를 합니다. 예. 이때 그러니까는 여당에서 육군 소장 출신 김병삼이라는 사람을 내세워. 최신부 장관이고 지역사회에서 날리는 인물이야, 이 사람도. 응? 박정희가 직접 찍어가지고 보내. 왜냐면 김대중이 6대에서 너무 잘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답이 안 나오는 거지. 근데 이게 요즘 말하면 표적 공천이네. 표적 전략 정도가 아니고 표적 전략 공천. 아까 얘기한 대로 나머지 선거는 어차피 중요치가 않은 거야 이제. 김대중만 떨어뜨리라 이 말이야. 김대중만 들여보내지 마라 국회로. 그렇지. 왜냐면 박정희 정권에 김대중의 입은 너무나 큰 무기거든. 무서운 거야 이게. 그러니까 김용욱이 있잖아. 중정 부장했던 이 사람이 미국 망명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김대중 씨에 대한 박정희 씨의 감정은 단순한 정적 관계가 아니라 깊은 열등의식을 바탕으로 한 증오에 가까운 것이다. 그 정도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는 이때부터 김대중에 대한 박정희 혹은 흔히 말하는 그쪽 세력들이 김대중을 뭐라고 하냐면 대국민 선동술에 능한 요사스러운 정치꾼을 묘사를 해. 이게 나온 게 이때부터 김대중 죽이기라는 게 우리 한국 사회에 발현이 되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재료들 많잖아. 무슨 뭐 친일, 빨갱이라고 했던 다 재료를 모아 이때부터. 이런 거지. 방금 말 잘한다 그랬으니까 모사꾼, 그렇지. 마키아벨리, 선동가 이렇게 이제 나쁜 걸 자꾸 게벨스 이미지를 나쁜 이미지 자꾸 심어주는 거지. 이거는 박정희 내가 보기에는 아주 철저한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한 거예요. 자기랑 너무 반대니까 얘기한 그렇죠. 대로. 그러니까 박정희는 자기 옆에 사람들한테 카리스마를 부려도 대중적인 카리스마는 없거든. 막걸리나 이렇게 딱 놓고 밤에 그렇죠. 씹어서 먹고 이거 밖에 할 게 없는 거야. 군복 벗으면 찌질해지거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답이 안 나는. 그러니까 뭐 그냥 요즘으로 치면 그냥 때 되면은 그냥 그 노동 잠바 일하는 잠바 입고 그렇지. 그냥 삽질 한번 하고 그러는 거 빼놓고는 뭐 할 줄. 자, 그래서 이때 직접 박정희가 해도 시켜도 안 돼. 분위기가 안 좋잖아. 예. 박정희가 직접 목포로 내려갑니다. 선거 때. 그렇지. 대통령이 직접 내려가. 야당 후보를 잡으려고 직접 내려와서 처음에는 지원 연설을 하고 그다음에 옆에서 지켜보고 나중엔 거기서 국무회의를 열어. 그리고 여당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선거에서 쓸 수 있는 가장 큰 전략은 그 지역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향응 그다음에 그렇죠. 돈 선거지. 그치. 이 금권 선거 혹은 장밋빛 미래를 제시를 해가지고 여당이 이겨야 니들이 산다라는 걸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냥 목포를 술에 담가버리는 거야 그냥. 공장 지어준다, 학교 지어준다 막 했겠지 뭐 고속도로 지어준다 막 했겠지. 이때도 근데 김대중은 끊임없이 연설을 이고 다 정면 돌파를 해. 그러니까 박정희 돌아버리는 거거든 이게.
응? 맨날 거기 사람들 술 먹고 있는데 가지고 연설하고 다 해.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언론 쪽에서도 비상한 관심이 되는 거야. 이거는 단순히 박정희 개인과 김대중 싸움이 아니라 정말 온 나라가 거기 다 집중이 되는 거야. 야. 외신 기자부터 해서 다 가서 이제 취재를 하는 거야. 심지어는 주한 미 대사관에서도 직원을 상주시켜. 유신과 싸우는 정치인이잖아. 그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슬슬 의아해지고, 아니 김대중이 어떤 6대에 처음 붙은 사람인데 얼마나 무섭길래. 박정희가 또 김대중을 도와준 거지 이게. 좀 있네. 자, 그러면 여당에서는, 여권에서는 대통령까지 직접 내려와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김대중은 아무 힘이 없잖아. 예. 이때 처음으로 김대중한테 엄청난 사람이 나타납니다. 엄창록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아, 사람이었어? 그치. 아니, 난 무슨 살생부 그런 것처럼 무슨 리스트인 줄 알았어. 무슨 록 내가 알고 해가지고. 그 엄창록은 거의 제갈공명에 막만 먹는 그런 책사. 이 쉽게 말해서 뭐냐면 이 사람이 이런 부류를 뭐라고 하면 스핀 닥터라고 불러. 예. 그리고 더 쉽게 보면 영화에 이런 사람이 있죠. 웩도독이라는 영화 봤지. 네. 전략군이야. 선거 전의 귀재고 네거티브의 황제였어. 야. 이 사람이 했던 게 이거는 실제로도 그 이후에도 87년 전까지는 쓰입니다. 야당 운동원이 여당 운동원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양담배를 들고 여당 후보를 지지해. 네. 와, 저 사람 좋지 않아요? 반감을 사는 동안 계속 하는 거야. 그렇지. 난 이게 제일 웃겼어. 야당 운동원이 여당 운동을 위장한 다음에 설탕이나 고무신을 들고 사람들 나눠준 거 좀 딱 갔다가 저 사람 여기 아니네요. 가져가 다시. 옛날에는 뭐 그런 게 많았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식사 제공한다고 그래. 해놓고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엿을 먹이는 거야. 근데 이게 흔히 말하는 네거티브 전략인데 김대중 쪽에서 쓸 수 있는 사실은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었어요. 힘이 없으니까. 돈이 없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했던 게 이때는 먹혔어, 솔직히. 진짜 돈은 한 푼도 안 되네요. 그러니까 87년 이후에는 사실은 이런 전략은 거의 이제 눈으로 나오기는 못 쓰고 언더로는 쓰고 그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이 여의도 연구소나 이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팀으로 운영이 돼가지고 총체적인 여론조사나 내지는 거기에 따른 대응팀 만들어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엄청록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 왜 흔히 선거할 때 피켓 들고 막 와 하잖아. 그것도 최초. 우리나라 최초 피켓. 그것도 한 사람이고. 대전 가기 전에 현충원 들렸다 가면은 대전 시민의 긍지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아주 세세한 것부터. 이 사람이 만든 책이 있어. 선거 전략. 그걸 보고 박정희도 입을 떡 하고 벌렸다 하더라고. 향후에 다른 역대 대통령을 하게 되면 해당 대통령 정권에 이런 사람들이 한 명씩 꼭 있습니다. 꼭 있지. 그렇죠. 그때마다 특집을 약간씩 언급해주면 재밌어. 꼭 있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공작에도 불구하고 DJ는 이기죠. 6대 2에서 7대에서도 당선이 되고 당선이 된 다음에 역시 또 맹활약해가지고 왜 우리 유명한 있어? 어떤 거요? 영삼이 형이랑 대중이랑 붙었던 거. 그 신민당 대통령 전당대회. 그게 이제 영삼이 형이 40대 기술을 내세워가지고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박정희랑 이제 대통령 선거 때 붙는 건데. 그렇죠. 이건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앞으로 뒤에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선거에서 DJ가 YS에게 극적인 역전승. 정말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YS 이긴다 그랬었는데. 그렇죠.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박정희하고 1대1로 이제 한번 싸움이 되겠죠. 이게 71년 대선인가요? 예, 그렇죠. 71년 대선. 근데 이때도 지금 박정권에서 진짜 아까처럼 이상한 짓 많이 했잖아. 그럼 뭐가 있었어, 그런 이상한 짓들이? 예를 들어서 거의 엄창록이 했던 전략과 비슷하게 하고 다니는 거죠. 피켓에는 김대중 선생님 만세 그런 거 쓰는 그리고 밑에 호남 향후에. 근데 알고 보니까 박정희 쪽 사람이고 돈 뿌리고 어디 놀러 갔다 저기 어르신들 놀러 갔다 오시죠 버스 태워서 보내고 그리고 특히 그게 강했던 게 장춘단 유세 때. 그랬죠. 장춘단 유세 때 워낙에 달변가시니까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리잖아요. 100만 원 있다. 100만. 네, 갑자기 예비군 훈련 소집해 공무원들 야유해 보내 경복궁 고궁사 무료 개방에 별 시내 극장까지 다 무료 입장 시키가지고 별 생 다 해요. 근데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거는 지역 감정을 이제 여기서부터 그렇죠. 불러 일으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예. 그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유세, 100만 유세는 사진으로 봤거든요. 예. 이게 한국인가 싶어요. 대단합니다, 진짜, 사람들. 거기서 DJ가 또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그렇죠. 거기서 뭐, 이번에 박정희 씨를 또 뽑아주면, 그 박정희 씨는 독재할 거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테이프가 있어. 근데 잘 안 들려서 그런데, 그거 한번 들어보면, 아주 정말 명연설입니다. 막 박정희 씨여 하는 거 있거든. 예. 박정희 후보는 절대로 대통령이 안 되겠다는 것이 대통령이 내랑 때지만 여러분한테 분명히 내가 말씀하는 것이다. 그것은 박정희 씨가 인격이 모자라든가 지금까지 대통령은 잘못했다든가 그러한 의미에서 그런 것입니다. 설사 박정희 씨가 훌륭하고 대통령을 잘했다 하더라도 박정희 씨는 이번에 대통령이 아니야. 그것은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한 사람의 장기집권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오래 집권하면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것은 독재입니다. 박정희 씨요, 당신에게 이 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인권 양심이 있으면 당신에게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한 시간이 있으면 어떤 일이 들어도 삼성개혁만 하지 마라. 내가 정권을 잡면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낸 동시에 돈 많다고 해서 나라나 사회의 정편도 생각하지 않고 사치와 낭비한 사람들 엄청난 부유세와 득세를 받는 일대 조세혁명을 단행하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공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박정희 씨의 영무집권의 총통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정말 웅변가. 그러니까 원래 이쪽 우리 꼴통들이 얘기하는 좌파들 있잖아. 우리는 좌파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여튼 좌파들이 말은 잘하거든 원래. 그럼요. 이게 이제 DJ 형부터 시작한 거야. DJ, 무현이 형, 유시민, 예. 이쪽이 다 말 잘하는 사람들이잖아. 예. 말은 박근혜 말한 거 답답해가지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MB 말한 답답해. 수구 꼴통들이 그 말 잘하는 것까지도 이제 책을 잡아가지고 꼴 보기 싫어. 말만 번지르하게 하지. 뭐 역시 뭐 지난번에 누가 얘기하는데 역시 우직해 보이고 뭐 들은 거 없고 목소리 이상하지만 참 우직하게 일 잘하는 이명박 후보가 참 좋은 사람이라고. 옆에 키 잘하는 줄 알았네 진짜. 한글을 다시 배워야 되는 게 우직한 거랑 무식한 거랑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그럼요. 웃기는데 더 웃긴 거는 오세훈이하고 또 나경원이가 말 잘하면 아무 말도 안 한다. 그럼요. 진짜. 원순이 형 말 못한, 원순이 누나 말 못한다고 뭐라고 하고, 진짜. 오세훈이 여기서 뭐 하나? 몰라. 헬스하고 있겠지, 뭐, 씨. 남복이 뭐 하나? 그렇게 해갖고, 이제, 이 선거에, 근데 대통령 선거에 졌지. 근데 이거 완벽한 부정선거죠. 왜냐면, 그렇죠. 군인들이 하는 부재자 투표 있잖아. 홀라당 100% 박정희 몰표 나왔으니까. 거기다가 여기 투표용지 조작을 해서 이희호 여사 투표용지까지 무효표 처리를 했대요. 무효 처리했지. 아주 대단한 족속들이야. 그런데도 한 150만 표밖에 차이가 안 났으니까. 실질적으로 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박정희 진 거 맞지. 그러니까 이때부터 박정희가 김대중 그러니까 DJ에 대한 두려움을 이제 완전 살에 느끼는 거지. 살로. 그렇죠. 미쳐가지고 이제. 이제 거의 광적으로 이제 죽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게 73년에 김대중 납치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때도 DJ 납치 사건 가지고 다 사실 뭐 할 얘기 많지. 한 시간 이상 되지만 이것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그렇죠. 중정에서 시켜가지고 중정에서 시킨 건지 박통 시킨 건지 알 수 없지만은. 그렇죠. 근데 이 후라이가 얘가 말이 막 지금 이제 죽었지만 제갈조조. 제갈조조 이후라이가 대가리가 얼마나 좋아. 별명이 제갈조조야. 제갈 공명하고 조조 합친 것만큼 비상하다고. 근데 이후라이가 어떤 때는 내가 단독을 했다. 이렇게 증언했다가
어떤 때는 박통이 시켜서 했다. 이렇게 말하고 결국은 죽을 때까지 이게 안 밝히고 그냥 갔으니까 누가 시켰는지 역시 제가 조죠. 누가 시켰는지 알 수가 없어. 자, 하여튼 그건 그렇고 자 이야기 계속 해나가면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박통이 죽고 서울의 봄이 이제 올 거라고 막 사람들이 다 그랬잖아. 박통보다 더한 새끼가 왔어. 낙지대굴 빡. 그러니까 이게 그때 저기 우리 심재철 씨, 응? 외주태의 박쥐들. 내가 심재철의 하력상은 와주태의 박쥐들이 아주 그렇죠. 상세하게 기록해놨더라고. 예, 아무튼 그때 참 한국 역사에 가장 불행한 선택 중에 하나였던 우리 심재철 씨의 서울역 회군 이후에 그 모든 운동 진영에 경직화가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1980년도 5월 17일 날 신군부 세력이 비상계엄을 전국 확대 조치를 합니다. 5월 7. 그리고 이때 김대중을 지목해가지고 내란 혐의로 기소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완벽하게 빨갱이가 굳어졌지. 그렇죠. 김대중 빨갱이다 이렇게. 내란 혐의라는 거는 사실은 전쟁을 그러니까는 민족 동족 상장의 비극을 겪었던 민족한테 그 내란 혐의라는 거는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거죠. 그렇죠. 가장 무서운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자, 그때 이때 그 대법원 이때 여기 대법원이라고 이름 붙여도 되나? 이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를 하죠. 사형. 그리고 이때 그 DJ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남긴 게 아니라 그때 하죠. 그 최후 진술로. 이 땅의 민주주의가 회복되면 먼저 죽어간 나를 위해서 정치 보복이 다시는 행해지지 않도록 해달라. 형 그러면 안 돼. 정치 보복 좀. 자, 근데 이 말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지미 카터 그리고 레이건 행정부하고 미국 의회 원래 미국 애들이 이런 인권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자기네가 워낙 근본이 없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포장하려는 의식이 너무 강해요. 있었고 졸라 정의로운 척하는 거죠. 심지어는 그때 당시 교황이었던 요한 바오로 2세, 그렇지. 그다음에 세계 지도자, 종교인, 인권 단체들로부터 금융운동, 그렇죠. 네. 엄청나게 와가지고 근데 사실은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 이런 압박을 견딜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형량이 이 다음 해에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고요. 그다음 얼마 후에 20년형으로 다시 감형이 됩니다. 근데 이거 원래 전두환이 정말 죽이려고 그랬어. 네. 김대중. 그렇죠. 그래갖고 왜요? 뭘 왜야? 이게 어떻게 보면 쭉 봐왔잖아. 유신 때부터 해가지고 쭉 봐왔는데. 그리고 김대중이 살아 있으면 이 전라도나 이렇게 또 민주주의를 원하는 집단에서 계속해서 민주주의를 요구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DJ를 없애버려야지. 없애야 이제 소위 말하는 후환을 없애는 거지. 그래서 정말 죽이려고 그랬는데 밑에서 이제 계속 올라온 거 아니야. 뭐 국제사회 여론도 있고 미국하고의 관계도 있고 살려주십시오. 했는데 그때마다 전두환이 성질내고 이랬다고. 이때 그 광주에서 흘린 우리 뜨거운 피들. 그렇죠. 우리는 뭐 기억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것 때문에도 이 DJ도 본인도 엄청난 프레스를 받습니다, 사실은. 그 광주에서 죽어간 사람들, 그 수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근데 아직도 그 수계는 살아있고요. 또 DJ는 이럴 수도 있지. 자기 책임이라고. 나 때문에.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그 감옥 안에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엄청나게 자책을 하면서 엄청나게 울었다고. 엄청나게 울었다 그러죠. 추사에서가 마무리쯤 갔을 때 보안사의 이학봉 그 사람이 왔더라고. 와갖고 이제 나보고 우리한테 같이 협력하자. 그러면 당신 살고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죽이겠다. 재판은 요식행이다. 아주 솔직한 얘기하더라고. 근데 조금 있으니까 신문 한무대기 갖다 주더라고. 그거 보고 처음으로 맞으면 그 광주 환경을 알았어. 그게 아마 한 50일 됐을 거예요. 그때 알았어.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 광주 환경에서 100여 명 사람들이 뭐 죽고 너무 충격받았고 잠시 의식을 잃었어. 쓰러져서. 그 뭐 의사가 와서 링겔 주사를 놓고 뭐도 난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보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람들하고는 100분의 한 치도 타협할 수 없다. 근데 그때 이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전두환 정권이 미국에다 딜을 하려고 그래요. 대중형을 풀어주는 대신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협상을 하려고 그러더라고 미국이랑. 얼마 전에 그 손석희 그 시선 집중인가?
거기 나와서 그 비화가 나왔어요. 뭐 내용이 긴데 다른 거 말고 참 한국 정부에 대해서 미국이 얼마나 우습게 봤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한국 측이 뭐라고 했냐면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식에 전두환 장군을 초청하면 DJ를 형량을 감형해주겠다. 근데 이게요, 내용을 알면 쓰러지는 내용이에요. 왜냐면 이게 한국 측이 엄청난 무지를 보여준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은 개인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어떠한 국가 원수나 국가 수반도 초청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기에 저 좀 데려가주세요 한 거야. 근데 전두환 입장으로서는 정통성 없는 집단이니까. 그죠. 레이건한테 가가지고 사진 한 방 박아야 되거든. 사진 그렇죠. 박아야 이제 인정을 받는 그래. 거거든. 그렇죠. 요즘에 대구 경북 애들이 박근혜 하고 같이 한번 사진 박으려는 그거랑 그렇죠, 똑같은 그렇죠. 거야. 그 한참 대선하고 그러면은 저기 뭐야, 파란색 옷 예전에 그 파란색 옷 보면 온갖 상가다가 나중에 합성도 나왔어. 그래, 박근혜랑 그래. 안 찍었는데 박근혜 이제 일정이 안 되니까 못 찍었는데 아이, 나 쪽팔려. 포토샵을 좀 하느냐한테 시키다니 그림판으로 붙였는지 어색해. 사람 몸이 떠 있는데 같이 이렇게 웃고 있는 거야. 걔들은 DNA 인자가 비슷해. 아니 그렇죠. 아니 누군 또 가가지고 그 20번인가 미국 의회에서 연설해서 박수 받았다는데 알고 보니 뭐 사람 다 동원한 거란 얘기 있고. 아니 그리고 뭐 자동차 공장에 갔는데 왜 자동차 공장에 그 디트로이트 모자 쓰고 갔는데 그 대통령은 또 시카고 화이트삭스 팬이고 막 이건 많잖아요. 그분은 예. 그 우리나라 정권에서 보였던 모든 에피소드를 5년 안에 그냥 풀로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예. 하이라이트 버전. 이때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만약에 실제로 DJ를 만약에 사용을 시켰으면 한미 관계는 악화가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결정이 일어날 수도 있었어요. 주한미군 철수는 기본이었고요. 그다음 미국 자체에서 조치를 취하려고 했어요. 그게 만약에 역쿠데타 이런 것도 있었어. 그렇죠. 미국에서 오히려 반대로 쿠데타를 내갖고 전두환 장군을 없애려는 뭐 그런 시도도 있었죠. 실제로 그러니까는 전군을 지배한 게 아니었거든요. 이때. 그렇죠. 전군이 자기 영역에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하고 직접 다이렉트 붙어 있는 라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 움직인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전두환 정권에서도 아무래도 딜을 좀 해봤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봤겠지. 네. 이거는 자기한테 절대 이익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때 이미 광주에서 그렇게 학살을 해놓고 무자비한 학살을 해놓고 이것도 국제사회에서 엄청나게 지탄을 받은 것도 한 번에 묻으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DJ로 해가지고 퉁을 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나라냐고 그 나라 대 나라의 관계인데 특정한 국가에 의해서 역쿠데타가 논의가 되고 뭐 나라 하나를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니까 참 나라 꼴이 이게 아휴. 그러니까 나라 하나에서 민주항쟁이라고 일어났던 이런 이런 게 반세기도 안 돼가지고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나라는. 그리고 그게 일어난다고 해서 그 정권을 모두 뿌리를 뽑거나 어떤 그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고 이런 것도 안 되는 거고. 혁명이 다 실패했지. 혁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김대중을 살려주면서 미국으로 쫓아냅니다. 전두환 정권에서 망명시키지. 그래서 가는데 망명을 가는데 원래는 망명 가면서 정치적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도 또 민주화 투쟁을 했었지. 대중이 형이. 예, 맞아요. 뭐 여러 가지 민주화 투쟁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 아무리 여기서 약속으로 하고 간다 해도 거기는 사람들이 원하면 그럼요. 완전히 뭐 저기 수지 여사처럼 뭐 가택연금 하는 것도 아니고 일정 부분 활동이 보장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나는 나 같은 건데 못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옛날에 김용욱이도 있었고 총만 죽었잖아.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고 이러니까 겁이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대중이 형은 그렇게 운동을 하다가 결심을 하지. 다시 들어오려는 결심을 하는데 그때만 민추업박 결성되고 이래가지고 총선 바로 직전에 들어오는데 그때 들어오자마자 체포한다고 그 엄청난 협박이 들어갔어요. DJ한테. 이학봉. 그렇죠. 네. 이학봉이가 찾아가서 막 협박하고 이랬었는데 그런데 대중이 형이 이제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러고 이제 가기로 입국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때 이제 뒷배로 누구를 두냐면 미국 정치인들이 이제 뭐 에드워드 케네디라는 이런 애들 비행기 타고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이랑 같이 들어왔잖아. 손 못 대는 거지. 걔들이 같이 들어오면 손을 못 대거든. 머리 잘 쓴 거지 뭐.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오자마자 바로 가택연금 들어간 거지 뭐. 그 장면이 제가 어렸을 때인데 되게 기억에 남아요. 네, 저도 기억나요. 그 사실은
TV에서 그런 걸 중계해 주는 게 그거 흔치가 않잖아. 그 뉴스위크 표지를 장식했어. 폭풍의 기국 이래가지고. 야, 뉴스위크 표지 장식하는 우리나라 인물이 몇 명이나 있겠어. 그렇죠. 그런데 그 와가지고 이제 그 선거에서 YS랑 손잡고 해가지고 이기잖아. 그렇죠. 엄청난 폭풍을 일으켜 이기는데 문제는 그렇게 YS랑 손을 잡았으면 계속해서 같이 손잡고 민주화 투쟁을 했어야 되는데 87년 선거가 다가오니까 또 자기들이 그렇죠. 아니 뭐 이한열, 박종철 열사 그런 분들 여러 그 죄 없는 시민들과 학생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죽으면서 이제 성공한 그런 87년의 그 민주항쟁이었는데 그거를 그냥 한 방에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대통령 되려고. 근데 이거는 두 사람 다 죽을 때까지 실수라고 또 반성하고 그쵸. 후회하고 있다고 서로 얘기했어. 나라도 양보했어야 된다. 서로. 지금도 YS는 지금도 후회하고 있고 DJ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번에 왜 우리 몇 편이었죠? 그래서 우리 이 작가님 그런 얘기 했잖아.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는 건 개인이 먹는 게 아니야. 개인이 하는 게 아니야. 예, 그때 맞아요. 얘기했잖아. 왜 동교동에 와가지고 얘기한 사람도 있거든. 예, 맞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은 이건 단순히 DJ 혼자서 그래서 뭐 가부를 결정한 문제가 아닌 거죠. 87년 9월 후보 단일화 결렬 당시 인터뷰. 나는 그동안 솔직한 이야기도 오늘 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당신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게 결과적으로 시간은 자꾸 늦추자고 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 볼 때 결국 당신이 양보하는 거라고 판단했단 말이야. 국민이 보시다시피 같이 다니면서 봤지만 나를 그렇게 절실히 대통령 후보로 나오라고 하고 만일 내가 대통령 후보 안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 돼야만 지금까지 소외받았던 그 서민 대중,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이 해결된다. 또 내가 대통령이 돼야만 이 남북 문제가 맞으면 전진적으로 풀려나간다. 이러한 생각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의사를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막 그 동교동 찾아가서 선생님 안 됩니다. 뭐 그러고 울고불고 또 상도동 그 등산 가면서 그러니까. 뭐 그 등산대를 갖다 내려와서 개고기 먹으면서 선생님요 안 된다. 뭐 그러고 뭐 다 그런 거지 뭐. 제가 생각을 해보세요. 87년 같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 기존의 정권에 대해서 전면으로 도전을 해가지고 딱 그 단계까지 올라갔어요. 우리가 열을 가해가지고 멜팅 시킨다 그러거든. 약간 녹는 지점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판단을 하는 것들은 누가 있냐면 세력이 있는 쪽들은 다 똑같이 자기가 우선적으로 권한이 있다는 판단을 해요. 우리에게 우선권이 있다. 그러니까 우선권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가는 길이 이 멜팅된 이후에 정세를 갖다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생각이 없이는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때 어쨌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또 우리 물태우한테 자연스럽게 토스를 시켜주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결과론인 것 같아. 왜냐면은 YS랑 DJ가 힘을 합쳤으면 노태우한테 이길 수 있었을까? 그것도 회의적이라고 보거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두환이가 아마 노태우한테 승리를 안겨줬을 것 같아. 그 87년 그 대선 때도 칼기 사건도 있었고 뭐. 예, 뭐 거기에다가 그 부정선거 의혹이 계속해서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뭐 구르고 뭐 투표하면 어떻게 됐네 뭐. 이때 당시에 그 각 동네에 그 동장급들한테는 돈 봉투가 전달이 됐어요. 아이 뭐 당연한 거겠지 뭐. 그때 당시 돈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3만 원인가? 뭐 얼추 그 정도 되는 금액들이 엄청나게 뿌려댔어요 이때. 그러니까는 이때 아마 제가 뭐 지금 이제 이 나이 먹고 생각을 해보면 이때 사실은 정권에서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갖고 있던 동력들을 다 쏟아봤던 것 같아. 일단 지금이나 그렇지 거기다가 부재자 선거 한번 하면은 뭐 그 표가 몰표인데 뭐 최소한 60만 원 보장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부재자들도 있잖아. 그 투표도 뭐 조작하면은 뭐 조작할 수 있는 거고. 예, 쉽게 조작하죠. 근데 어쨌든 저는 87년에 김대중이 오판했다고 보고 나는 김영삼이 대통령 먼저 하고 김대중이 나중에 했어야 이게 맞다고 보거든. 그 이유도 어쨌든 결과는 그랬지만 그대로 됐죠. 그래서 뭐 김영삼 돼가지고 하나에 없애고 금명심에서 실세하고 막 이런 거 잘한 거 아니야. 네. 겁이 없어서 그런 거. 겁이 없어서. 그러니까 김대중 그런 거 못한다니까. 막 재고 막 논리적으로 따지고 걔코 아무것도 안 돼. YS처럼 먹고 누가 통수권 자고 이래가지고 해라. 뭐가 다 날려. 진짜 다음번에 YS 특집하면
사실은 우리가 영상이 안 되잖아. 근데 난 너무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그 뭐지? 국립박물관 날리는 거 있잖아. 그건 대박이었거든. 폭박크리, 원숭이 새끼들 시끄럽다. 그건 너무, 솔직히, YS에 대한 좋은 평가라기보단 너무 웃겼어, 솔직히. YS 아니면 못하는 거야, 그러면. 왜냐면 DJ는 또 막, 일본하고 외교적인 것도 생각하고, 막, 머리가 복잡하거든. 같이 판단하는 어떤, 이런, 그런 수순을 밟지만, YS는 그런 거 없어요. YS는 막, 샷다 마우스 하고 그냥. 그런 거 해놓고, 경제를 다 조져놓으니까, 이 꼼꼼한 DJ가 와가지고, 디스습 사사삭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죠. YS가 먼저 하고, DJ가 나중에 한 거는, 정말 잘됐다고 보고. 그럼 이때 만약에, 87년에 YS가 하고, 92년에 DJ가 했다면은, 우리나라도 상당히 좀 많이 바뀌었었지 않을까. 그런 또 아쉬움은 있는데. 98년에,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그때처럼 힘들지는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그때처럼 힘들지 않았을 거야. 그건 다시 DJ 정권이 아주 잘했다. 이래서가 아니라, DJ 정부, 국민의 정부가 갖고 있던 성향 자체가, 일종 그런 학습이나 안전망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때처럼 그렇게. 안타까운 게 그래. 원래 DJ가 하고 싶어 했던, 자기가 정권을 잡으면 하고 싶어 했던 애를 못했어. 왜냐면은, 나라가 절단당해가지고. 그렇죠. 그것보다 지금 똥 싸는 거 수습하는 게 더 급해가지고. 참 웃긴 게, 전 정권에서 싸놓은 똥을 치운 거 아니에요. 이제 민주정부, 소위 말하는 민주정부 10년 동안. 매번 근데 똥 조금 지렸다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욕을 바가지로 다 먹고. 그리고 요번에 만약에 또 정권이 바뀐다면은 만약에 또 똥 싸는 거 치워야 돼. 아주 죽었어요, 아주 그냥. 우리 진영은 똥 싸는 거 치우는 선수야. 똥차 치우면 거기서 동전이라도 줍지. 그럼 우리 자연스럽게 한번 97년으로 가봅시다. 92년 선거에서 영원한 라이벌, 정말 숙명의 라이벌 YS한 또 지잖아. 네. 또 지고 이제 정계 은퇴해가지고 캠브리지로 가지, 미국. 그렇죠. 영국. 영국 가서, 근데, 한 열흘 동안 잠만 잤다 그러더라고. DJ가. 근데 그런, 선거에서 지면요, 한 이틀은 잠만 자요. 진짜. 제가 비슷한 경험이 한번 있는데, 이틀 동안은 깨질 않습니다. 동아리 연합회장? 시끄러워. 그래서 주위에서 굉장히 걱정했대.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자고, 열흘 동안 그렇게 하더래, DJ가. 뭔가 열정을 쏟아서 하면은, 멘탈이 붕괴되면서 아무것도 보기 싫어지고 그렇게 되죠. 예. 근데 그랬다가 또 날씨가 또 영국 날씨가 또 사람을 또 우중충하게 멜랑콜리하게 만들죠. 예. 근데 또 어르신 나이 드신 분 식성에 맞는 음식도 없을 텐데 거기 또. 근데 곧 회복해가지고 교민들 만나고 또 거기서 교류를 많이 쌓았거든, 외국인들. 예. 호킹 박사하고도. 그렇죠. 절친 사이로 지내고 그랬지. 또 강의도 캠브리지 대학 강의도 나가고 연구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다시 와가지고 복귀를 하지. 정치 복귀해서. 그래서 DJP 연합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DJPT 연합이죠. 박태준까지. 그렇죠. 네.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게요. 이해창 아들들 저거 터지고. 그렇죠. 이인재가 도와주고. 그런데도 겨우 이겼어. IMF 터지고 이런데도.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 언급을 했지만 정상적으로 만약에 표 계산을 하면 이기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길 수가 없지. 근데 그러니까는 흔히 말하는 호재들. 우연과 우연이 결합되는 호재가 한꺼번에 다 터졌지. 그렇죠. 한 방에. 그러니까 유시민이 옛날에 DJ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이런 말 했었거든. 그게 이해는 돼.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가슴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 내가 한때는 유시민을 좀 안 좋게 생각한 적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래가지고 대통령 자리에 오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대통령 취임 선서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했는데 왜 대통령 되고 나는데 국가가 부도 상태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DJ가 어쩔 수 없이 원래 DJ는 시장 경제주의자가 아니거든. 그런데 네. 어떻게 IMF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고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도 하니까 이제 시장 경제로 돌아서게 되지. 잠깐만. 그때 제가 군인이었는데 집에서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제 칭찬을 했대요. 왜? 딱 그때 맞춰서 군대 갔다고? 나중에 후배나 동기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남아있던 나라가 꼴이 말이 아니었다고 그러대. 우리 그런 유머 쓰잖아. 무슨 김영삼이가 이렇게 밥솥을 바닥을 긁어내가지고 구멍을 내서 줬다. 이런 얘기 농담처럼 하죠. 예. 실제로는 냄비까지 없앴어요.
그래, 뭐, 냄비 없애가지고 그 냄비 찾느라고 대중형이 막 사방팔방 돌아다녔다 그러다 그런 얘기 있잖아. 심했어요. 이게 이때 상황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러니까는, 그 전까지 한국이 갖고 있던 이 로컬 지향적 경제 성장이나 유지 방식이 전부 오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신자유주의가 태동을 해가지고 뭐 먹잇감이 되고 이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는 간식이야 그냥. 훅 하면 날아가는 거였어요. 이미 다 오픈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DJ 정부가 스타트할 때 이것도 뭐 DJ의 어떤 역량도 있겠지만 그는 한국이라는 시장 자체 포기할 수 없으니까 구제금융을 해주죠. 구제금융을 받는다는 건 백기투항이잖아. 백기투항을 해보니까는 내부 정보를 다 까야 돼. 까야지. 가뜩이나 우리나라 레시피가 부족한데 부실한데 다 공개를 해버려요. 그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적인 예측 성장하고 그 구조의 편협성이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다 본진 내주니까는 이때 사실은 DJ 정부는 그건 했어야 돼. 향후의 예측을 어느 정도는 해가지고 예. 완전히 흡수를 막았어야지. 시장 자체가 흡수되는 거는. 예를 들어 노동시장 이런 것들은 방어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을 했어야 돼요. 그걸 안 해버리니까는 결국에는 완전히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희는 그렇게 안 쓰고요. 노동시장이 치즈가 되어버린 거예요. 치즈. 붕괴가 돼 완전히 무너져. 훈련이 안 돼 있거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사실은 체질적으로 국가에서 주도를 하거든요. 경제를. 일정 부분 주도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전부 자본한테 결정권을 전부 던져. 그것도 우리나라 그것도 흔히 말하는 재벌이나 아니면 외국 투기 자본을 전부 다 완전 100% 오픈을 시켜요. 이렇게 되니까는 이미 나중에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이 다음에 참여정부에서 이미 시장은 자본에게 넘어갔다라는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대중형이 하면서 이제 대중형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거지. 외국 자본에 뭐 국부 유출했다. 그다음에 뭐 재벌을 살려주면서 노동자들을 죽였다는 얘기도 하고 또 민영화 시켰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대중형의 또 국민의 정부가 했던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거잖아. 예.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보는데. 뭐 그렇다고 봐도 실제로 그 노동 문제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는 게 그거였어요. 그 대우 불평이나 이런 문제들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대응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기대를 하잖아. 사실 만약에 이게 전두환 정부나 노태우 정부였으면 전면 승부를 해요. 진영에서도. 근데 DJ 정부에서 이런 방식으로 응대할 거란 생각을 안 한 거지. 그때 당시 그 불평에서 거의 이제 학살 수준의 진압을 당했을 때. 그렇죠. 그때 이제 동시에 그게 발생을 했잖아요. 뭐 노벨 평화상 뭐 이런 얘기 나오고 했잖아요. 예. 엄청난 괴리가 발생을 했어요. 그 흔히 말하는 운동 진영에서는 이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그만큼의 일종의 기대 심리가 깨져버리니까 반발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럼요. 만약 그게 아예 없었으면 처음부터 이 싸우는 프레임을 바꿔놓거든. 근데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대로 안 와버리니까. 그리고 얘기가 통한다고 생각했는데 더 악랄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하고 같이 또 김대중 정부의 문제점이 카드 대란 있잖아. 그렇죠. 카드 대란. 이 박사 그때 카드 만들었었나? 만들었구나. 쟤 운다. 울어. 이게 울음인지 웃음인지 잘 모르겠는데 나 그때 이제 딱 군대 대학생 제대하고 복학을 하고 예전부터 쓰던 그 교통카드 하나가 너무 낡아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삑삑하고 타는데 나중에 돈 내도 된대. 저거 되게 좋겠다.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지나가다가 카드를 이제 카드 만드세요 그러는데 그때 대학교 안까지 들어와서 막 캠퍼스 맞아요. 안까지 들어와가지고 그런 거 했었어요. 저는 기억나는 게 코엑스몰 있죠. 코엑스몰에서 지나가다 카드를 만들었어요. 저는 테크노마트. 예. 그래가지고 이거 후불제 교통카드 처음에는 나 교통카드 해야지 하고 딱 했는데 교통카드 기능이 안 된대. 나중에 어디 또 지나가다가 만든 게 교통카드 기능이 된대. 이거 교통카드 기능 되는구나. 그리고 어디서 띡 긁어서 뭘 사 먹었는데 진짜 되는 거야 이게. 야, 당장 주머니에서 안 빠져나와 되는구나. 막 그리고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다가 이제 뭐 그 문제 그 은행 지금 뭐 은행 다니는 그 친구 놈 나랑 같이 그
그 친구랑 또 놀러 다니기 시작한 거야. 카드 들고? 예. 공짜라고 좋다고. 카드 한 장 손에 들고 다닌 거야. 그게 무서운 걸 모르는 거예요. 예, 진짜 무서운 거 몰랐어요. 거기다가 그때는, 여기 지금 또 얘기 나오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현금 서비스 한도가 이제 70만 원인가 있었는데 그게 폐지가 됐고, 뭐, 그리고 현금 대출 비중이 뭐 50% 제한이 있었는데 그것도 폐지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쓸 수 있게 했지. 근데 최고 금액 얼마까지 나왔어요? 나요? 서비스 가는 금액. 잘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했을 거야. 뭐 저 한 그때 한 250, 300까지. 내가 2,000짜리 카드가 있었어. 2,000하고 3,000짜리. 오. 아 그땐 그랬어, 맞아. 그렇게 됐어요. 예. 아 그랬는데 이제 쓰다 보니까 내 과외비로만 이 카드 값이 안 되는 거야. 안 되지. 살살. 근데 이게 웃긴 게 서울대학교에서 학부생한테는 200만 원, 석사한테는 500만 원, 박사한테는 1,000만 원, 뭐 그렇게 마이너스 통장을 무조건 만들어줘요. 마이너스 통장을 또 만들었어. 아 이제 비세 구덩이로 막 들어가는구나. 이게 또 자꾸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때 알던 형이랑 이제 술 한잔 하다가 내가 솔직히 얘기하면은 나 또 대학을 다시 갔으니까 그것 때문에 등록금이랑 뭐 책값 그런 거 대고 뭐 그리고 생활비 내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놈들은 취직했는데 그 놈들 맞춰주다 보니 또 그 쓰는 비용들 많으니까 빚이 있다 그랬더니 갑자기 너 내일 모레 어디로 와?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어느 화장품 가게로 들어가. 그러더니 깡을 하시는군요. 예. 카드 깡. 예. 그리고 저기 통장 번호 적으래. 거기로 이제 수수료 얼마 떼고 얼마 넣어주겠대. 나머지 할부로 갚으래. 이게 뭐예요? 카드값. 오, 되게 좋은 제도다. 아, 나 저 새끼 진짜. 어떡하니 저거. 저런 얘기가 사실은 뭐 어디서 만약에 무슨 뭐 가계 경제가 무너지고 이거보다 훨씬 현실적인 얘기예요. 아니, 일단 저기 이것 때문에 뭐 LG 카드 뭐 부도날 뻔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뭐 네가 이 작가가 뭔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알겠는데 이게 결국에는 지가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걸 나라가 풀어준 거는 풀어준 거고 소비 진작을 위해서 난 소비 진작을 위해서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 내수 진작을 위해서 이제 풀어준 건데 쓰고 안 쓰고는 솔직히 자기 재정껏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물론 그때 뭐 당시 IMF 재정 지원 받는 상태에서 월급도 다 잘려 나가고 뭐 그런 상태에서 돈만 쓰게 한 건 문제가 좀 있다 손 치더라도 그러면 안 썼어야지. 나처럼 학생 새끼들이 막 쓰고 그런 일은 없었어야지.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는 게 하나는 정부에서 이 카드 사업 부분에서 특정 회사들에게 특혜를 줬어요. 아, 기억난다. 네, 특정 회사 특혜를 줘가지고 카드 사업을 신설할 수 있게 해주고 규제를 완화해줬어. 그때 아마 광고가 그거였을걸요. 고소영 씨가 엉덩이 딱 치면서 나오는 뭐 아무튼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 문제는 기본적으로 경제 상식이 중학교 정도가 있는 수준이면 어떤 인풋과 아웃풋이 없는 상태에서 순환 구조가 발생 안 한다는 걸 분명히 알 텐데. 그렇죠. 어떻게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부에서 빛을 낼 수 있게 해가지고 내부에서 쓰게 한다. 근데 생산은 그대로예요. 생산 지수는 그대로고 생산 지수나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효과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수에서 끊임없이 이거는 뭐냐면 이 박사님이 장사를 하시고 제가 장사를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서로 물건 팔아주는 거 더 못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이렇게 다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신용카드는 내수뿐만이 아니고 이런 것도 있었지. 우리가 그 전에 이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 세금 문제가 거의 백지였으니까. 그러니까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뭐 유리지갑이라 그러는데. 아 그렇죠. 장사하시는 분들은 소득은 뭐 자기가 신고하고 싶은 만큼 했잖아. 그렇죠. 100만 원 벌어도 나 10만 원밖에 못 벌었는데 하면 그만이었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신용카드를 정책을 실시한 거지. 근데 이게 생각보다 부작용이 너무 심해지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나서 지금도 국내 정부를 욕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 가지고 또 욕을 하니까 우리가 그거를 안 짚을 수 없어가지고 지금. 그렇죠. 후유증이 한 10년은 가고요. 제가 이때 카드 결제기 담당하는 회사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카드를 긁으면 그 데이터가 전부 떠요. 그래서 특정 단말기 회사 이름은 못 밝히는데 하여튼 거기 다녔는데 그때면 그거 갖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소비 패턴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정말 과소비예요. 그렇죠. 저녁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흔히 말하는 유흥업소 이런 데 있죠. 미친 듯이 써제끼는 거예요. 그게 다 엑셀 파일로 다 잡히거든요. 은행에서도 똑같이 체크를 하고
그러니까 이때 경기 활성화라는 게 우리끼리 신난 거야. 밑돌을 빼가지고 위에다 괴 가면서 그냥 신나게 노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다가 그냥 한 뻥 터지면서 신용불량자 뭐 1000만이었나요? 네. 꽤 많은 수가 양산되고 뭐 자살하고 막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게. 이걸 근데 난 아직 아까 그 이 작가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작가가 낸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답을 드리면은 이거는 일단 개인이 책임을 져야지. 국가 정책은 둘째 치고라도 지가 버는 만큼 쓰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카드라는 그 당장에 앞에 있는 유혹 때문에 나처럼 막 제꼈다면은 그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개구리를 제가 이런 비유를 쓰는데 그 개구리를 갖다가 깡통에 넣고서요. 물을 부은 다음에 밑에서 불을 땡기면 개구리는 죽을 때까지 헤엄을 쳐요. 온도를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근데 카드 문제가 똑같습니다. 이게.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는 절대 인정을 못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으로 분명히 실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뭐 인정한다 안 한다 문제가 아니라 이미 거기서 뭐 팩트로 터진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예. 과실 중에 하나겠죠. 근데 부작용이 심했던 건 사실인데 어쨌든 세월이 지나가지고 지금은 이 신용카드 이제 신용사회가 정말 돼버렸지. 그렇죠. 돼버렸으니까 오히려 이제는 어떤 세수도 이것 때문에 많이 늘어나게 됐고 예. 성실 신고가 납부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현금 안 갖고 다녀도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때는 단점이 너무 커가지고 문제가 많아 있었지만 이제 세수 늘어나고 카드 회사들 수수료로 돈 벌고 서민들은 가난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장단점 이거는 뭐 정치자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생각해볼 문제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 저기 DJ 부분 나오면 욕하는 게 대우 문제, 대우 사태인데 노동자 문제가 아니고 이제 대우를 왜 잘 나가는 대우를 김대중이 죽였다. 그런 얘기가 있죠.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갑자기 아니야 그거 우리 저기 숙골들이 많이 해. 대우가 잘 나가는데 대우가 잘 나갔대? 김대중이 죽였다고. 큰일 났다.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를 내가 이번 달에 나온 신간에 내가 썼는데 내가 잠깐만 소개해줄게. 그 방금 아까 말한 대우가 잘 나갔다라는 그거 있잖아. 근데 대우는 잘 나가지 않았어. 잘 나가지 않았죠. 분식회가 41조야. 분식회가 41조. 그러니까 안 망하면 이게 이상한 거지. 사기 대출이 10조. 10억 100억이 아니었다니까. 사기 대출 10조. 분식회가 41조. 이런 회사가 어떻게 안 망할 수가 있나?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몇 조예요? 대충.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은 약 300조입니다. 조 단위예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예, 맞아요. 부채가 하여튼 총 부채가 60조였으니까 안 망하면 이게 이상한 거고. 근데 내가 김우중은 섭섭할 수가 있어. 김대중한테. 왜 그러냐면 이게 원래 이 대선 자금을 주잖아. 정치 자금을 주잖아. 그렇죠. 주면은 여당 후보한테 100만 원 주면 야당 후보한테는 10만 원 줘.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네, 관행적으로 10대 1로 주지. 네. 그러니까 YS가 92년 대선 때 막 3천억을 썼느니 뭐 1조를 썼느니 이런 얘기 나오잖아. 대중이 형은 거의 한 10분의 1 혹은 20분의 1밖에 못 썼을 거야. 근데 유일하게 그 대중이 형한테 돈을 준 사람이 김우중이었다고. 또이또이였어, 또이또이? 또이또이 줬지. 그러니까 양쪽 다. 그러니까 김우중이가 대중이 형한테는 신경을 많이 썼어. 돈을 많이 줬다고. 그러니까 항상 고마웠지. DJ가 김우중한테 항상 고마움을 갖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김대중이 대통령이 딱 됐잖아. 그러면 김우중이 어떨 것 같아? 찬스다 이거. 그렇지. 내가 넣은 거 있어. 집어넣은 거 있잖아. 집어넣은 거야. 힘들 때. 딴 재벌들은 안 줄 때. 그렇지. 내가 집어였는데. 이거 찬스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래서 DJ가 대통령 되자마자 김우중이 경제연합회 회장을 맡아. 맞아. 그때 맡았지. 맞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제 김우중의 시대가 왔다. 대우가 치고 나가는구나 이제. 대우가 치고 나가 이런 거야. 그래서 그때 막 우리가 IMF 터지고 사람들이 막 허리띠 쫄라매고 이랬잖아. 그래서 예. 그 기업들도 신규 채용 안 하고 그랬죠. 막 부채 줄이고 막 자꾸 그 사람들 뭐 오히려 잘라내고 정리해고 하고 막 이랬잖아. 근데 저기 김우중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이럴 때일수록 더 사람들 많이 채우고 막 더 팔고 해외로 막 더 이렇게 한 거야. 그때 나오나 세계 경영이? 아니 그 전부터 나왔지. 그 전부터 나왔잖아. 근데 김우중이가 막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고 500억 달러 수출론 막 이런 게 막 했어. 근데 관료들 우리나라 관료들은 강봉균 재정부 장관 이런 애들 절대 반대했거든. 그럼 우리 된다고. 그렇지. 근데
DJ랑 항상 같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야? 관료들이거든. 그 모피아라고 부르는. 그래 모피아라 부르는. 그러니까 DJ가 이 사람들 말 자꾸 들으니까 우중이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돼가지고 뭐 자꾸 김우중이 힘들어지니까 나중에 좀 빅딜 하려고 그래도 그것도 실패하고 막 근데 대우는 자꾸 힘들어지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힘들어졌을 때 1대1 면담을 신청해. DJ한테 김우중이가 저 베트남 하노이 그치 베트남으로 가 있었죠. 대호텔 스위트룸에서 그래갖고 6조만 지원해달라 그러지. 6조만 지원해주면 이거 문제 싸그리 해결할 수 있다고 자기 회사는. 그래갖고 DJ가 알았다 생각해본다 그랬는데 여기 또 관료들이 안 된다 그런 거야. 그러면은 대우 살리다가 우리 다 죽는다고. 근데 그건 판단 잘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무너진 건데 그 지금 하는 그 대표적인 게가 그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항구야. 예. 이항구가 그때 대우그룹 비서실장 상무가 있었거든. 맞아. 대우에 있었어. 대우에 있었거든. 그래갖고 김대중이가 대우 주겠다고 맨날 그런 거야. 현대는 살리고 대우 주겠다고. 김대중이 그러니까 DJ가 현대를 밀어줄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건 뭔 소리야. 이럴 수는 있었어. 김대중이 대우를 살리려고 마음먹었으면 살릴 수는 있었지. 공적 자금 들이붓고. 그렇지. 그럼 우리 국민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생각 잘한 거지. 개인의 어떤 감정보다 의리보다는 다른 더 큰 걸.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DJ 정부에 있던 그 경제 관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엄격했어. 왜냐면 처음 들어올 때부터 상황 자체를 갖다가 되게 그 수비적으로 봤거든. 나라 경제가 이미 다 절단한 상태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보는 관점 자체가 그 선을 밑으로 깔고 하는 거야. 당연히 대우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격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이제 대우 사태 터지고 할 때 김무중인 인간적으로 아까도 얘기해서 섭섭한 게 있어. 자기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자기 어려울 때 일단 DJ는 쌩 갔잖아. 그리고 대중이 형이 김우중한테 전화를 걸어 직접 대우 사태 터졌을 때 잠깐만 나가 있으라고 해외. 잠깐 나가 조용하면 오라고. 잠깐이 뭐 10년 걸렸지. 10년 동안 망명생활을 했으니까 김우중이. 그러니까 얼마나 억하신 심정이 있겠어 김우중은. 그러니까 개인적인 감정은 이해를 하는데 잘 나갔던 대우를 김대중이 망쳤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진짜.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때 그 전라도 쪽 기업인 뭐 금호그룹이 뭐 약진을 했다라는 또 설도 있는데 글쎄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그 흔히 말하는 경쟁업체에서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 97년, 98년, 99년 그 시기가 뭐 그런 거 할 생각조차가 있을 그런 시기가 아니야 우리나라가. 그럼 할머니 저기 비녀 들고 오고 막 생쇼로고 앉았는데 무슨 운동하고 그거 하고 있는데 뭘 지금 그런 정신이 있겠어. 그리고 난 개인적으로 이제 대우가 걔네가 생각한 게 웃긴 게 까놓고 걔네가 잘 만드는 거는 오펠 기술 들여와서 만든 자동차 에어컨밖에 없잖아요. 에어컨은 짱이야. 그 외에 대우가 잘 만든 게 뭐가 있었어? 이제 대우 중고차 시장 있잖아. 여름에 대우차 가격이 갑자기 올라간다. 에어컨 때문에. 에어컨을 워낙 아니 무슨 탱크주의 어쩌고 해가지고 만든 냉장고 그런 게 좋았어. 아니면 뭐 텔레비전이 좋았어. 제 차가 대우차였거든요. 뭐요? 뭐 작은 차였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에어컨은 정말 세. 그러니까 여름 되면 차에서 잘 때도 있어. 근데 뭐가 문제인 줄 알아? 브레이크를 내 힘으로 세워야 돼.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사람의 다리 힘으로 서야 돼. 네 차만 그렇겠지. 아니야. 그 관련 차만 그랬어. 브로움 이런 차는 좋았는데. 그럼요. 슈퍼살롱 이런 거.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딱 좋았는데 이제 대우 르망이 마지막이었지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대우는 사실 거기서 오바를 했어요. 저기 유럽 쪽에다가 그 공장 증축하고 폴란드에 뭐 공장 세우고 그렇죠. 때문에 거기서부터 루마니아 공장 세우고. 왜냐면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은 그 흔히 말하는 수익성, 그러니까 수익을 보는 시점이 먼데 거기까지 버틸 수 있는 거를 그냥 흔히 말하는 이 재무제표상의 이 이익 구조로만 환산시키기 위해서 그냥 계속 그런 성과만 보이는 성과 이것만 계속 올려놓는 거예요, 이거는. 결론을 내리면 이런 여러 가지 DJ가 싫으면 아니지. 거인도 아니고 이런 비판적인 문제들 당연히 욕 얻어먹어야 될 거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나는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DJ가 정권 잡아서 일단 민주주의는 확실히 그 신장시켰잖아. 예, 맞아요. 그전 정부보다 훨씬 진짜 이제 마음 놓고 언론의 자유가 주어졌고 그래 민주주의 신장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IT, IT 산업을 IT 강국으로 가는 그 초석을 DJ가 닦았지.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무현 형이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더 이렇게 했고
근데 이거는 DJ가 이제 저기 빌 게이츠하고 손정희의 충고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이건 정말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뭔가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 나라가 향후 한 2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그렇죠. 준비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식견이에요. 그렇죠. 이제 이 정보화 시대, 지식기반 경제 시대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적 능력을 발휘하고 문화적 아이디어 혹은 모험심 가지고 덤비고 이런 사람이 다시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빌 게이츠가 되려 하고 이 손정희가 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생각나네. 띠리리 하던 게 이제 어느 날 군대 갔다 와보니까 째까닥 넘어가는 거야. 네, 화면이. 그리고 막 이메일 보내고. 생각해봐. YS가 대통령이었으면 IT는 왜 했겠어 이런 거를? 글쎄. IT가 뭔지 알았겠어? 내가 볼 때 삼립식품이 대박이 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남북 문제. 저는 사실은 뭐 다른 거는 그 일부분만 동의하는 편인데 남북 문제 개선에 대해서는 저는 좀 비중 있게 동의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남북 문제 개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원래 대중형이 평생 소원이었거든, 남북 통일이.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빨갱이라고 몰리기도 했었다고. 예, 저조차도 아까도 여기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저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아직도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고 의문이 드는 거죠. 왜 이렇게 통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그건 단순히 그건 뭐 단순히 뭐 DJ가 고향이 뭐 북이어서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남북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어떤 그 역사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받침이 될 거고, 그리고 또 저는 DJ가 했던 그 남북 문제의 가장 큰 성과는 그동안은 가시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던 이 남북 간의 관계를 이제는 눈으로 보는 상태에서 개량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때부터 아마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북이랑 통일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통일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통일이 한 번에 될 수가 없어요. 통일이 만약에 한 번에 되면 그것도 사실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그럼요. 거예요. 예. 근데 이때 실질적인 향후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야 된다라고 이제 뭐 활로를 연 거는 분명히 어떤 성과가 있는 거죠. 내가 얘기한 것은 보시 보고 당신 내가 나쁜 자들하고는 대화를 못한다. 그런 말 하는데 대화란 것은 필요하면 하는 것이지 좋은 사람하고만 하는 것이 대화가 아니지 않냐. 6.25 때도 당신네 맞으면 공산당하고 대화하지 않았냐. 그리고 레이건은 소련을 악마 의적으로 해놓고도 대화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 대화 결과 소련을 저만큼 변화시키지 않았냐. 근데 못한다는 것이 대화 못한다는 것이 뭐하지 않냐. 그리고 나중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북한에 대한 공격, 무력 공격 얘기가 지금 논의되고 있대거든. 근데 북한 공격하지 않겠다. 무력 않겠다. 그리고 북한하고 대화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한 말 자기가 하더라고요. 레이건은 악마의 제국이라는 그 소련하고도 대화했다. 나도 북한하고 대화하겠다. 나중에 만찬하면서는 나를 쿡 찔리면서 내가 당신 레이건 얘기 오늘 낮에 써먹었다고. 그러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화기애애하게 만찬도 끝났어요. 근데 그때 비로소 부시가 나를 안 거예요. 그전에는 한국 조그마한 나라 촌놈으로 알고 그냥 뭐 무시하고 그냥 기자들한테 그냥 김정일 욕 막 하고 그리고 나를 무시했는데 이제 나한테 대한 태도가 아주 달라지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남북 문제는 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져가지고 이게 그렇게 되면서 이 세계인들이 인식을 더 이상 한반도가 분쟁 지역이 아니다. 엄청난 효과를 가져왔죠. 저도 그 부분은 100% 동의합니다. 그런 인식을 심어주면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고 뭐 그렇게 되는 건데 뭐 MB가 정권 잡으면서 말짱 도루묵이 돼버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쭉 달려왔지. 정리합시다 이제 슬슬. 정리합시다. 달려왔는데 우리가 한번 결론 한번 내봅시다. 김대중이 우리에게 김대중이란 무엇이고 우리에게 김대중이 남긴 것이 또 무엇인지. 그러니까 보통 한쪽에서는 선생님 위대한 지도자라고 추켜 세우고 또 나머지 반대편에서는 빨갱이, 뭐 마키아벨리,
그렇게 극단의 평가가 엇갈리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이 박사 어떻게 이제 잠깐 아까 했던 얘기를 잠깐 이어서 하면은 그 통일에 대해서 제가 이제 북한 북괴냐 아니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약간 좀 역사적인 얘기나 그런 것 때문에 경도돼서 그런 거고 분명히 경제적 이익이나 현실적인 이익을 고려했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북한 정책을 전 90% 이상 지지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에서 지도자라는 사람들의 상을 이끌어내는 거 기존에 있던 모든 고정관념들을 깨고 새로운 이제 지도자상 그리고 진짜 지도자다운 지도자상 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요한 지도자상을 만들고 신천한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김대중 대통령 보면서 생각났던 게 와스프라 그러나? 화이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 실질적으로 그렇게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라는 미국에서도 그 미국에서 지도자가 되려면은 어느 학교 출신에다가 어느 지역 출신에다가 인종까지도 규정했던 것들이 최근까지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 그 와스프에서 벗어났던 최초의 사람이 존 F 케네디인데 케네디도 총 맞아 죽었잖아. 그런 미국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없었다가 생겨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걸 또 다시 사라지게 만들기 시작한 게 김대중 전 대통령 때가 아닌가. 고졸에 그리고 지역도 경상도 쪽도 아니신 분이 다리도 불편하시고 나이도 많이 드신 분이 대통령이 돼서 민주주의를 이끌었다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 역사에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세작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다른 거 말고 대통령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1대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관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네. 저는 점수를 매긴다면은 70점 정도. 하지만 이건 분명히 점수를 매길 수 있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정권들은 꽈락이지. 같은 범죄에 놓고 판단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 정권들인 거고요. 실제로는 가장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YS가 좀 서운할 수도 있는데 YS는 또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이잖아. 재밌으니까. 근데 예, 저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는 70점 정도. 하지만은 또 그 안에서 살아왔던 개인 인간 김대중에 대해서는 90점 이상의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저는 한 정부가 모든 정책에 대해서 어떤 100점을 맞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호불호가 분명히 나뉘는 거고. 하지만 인간 김대중이 걸어왔던 길 자체는 분명히 앞으로도 많이 논의를 해볼 필요도 있는 거고 분명히 좋은 점수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연히 형이 그런 말 했어. 우리나라에서 지도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DJ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YS는 지도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우연히 형도 인정한 사람이고 또 방금 세상이 말한 것처럼 DJ가 걸어온 길 그 자체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니까. 그렇죠. 역사죠. 역사와 개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얼룩진 우리 근현대사 같이 한 그런 DJ 또 우리 이 박사 말한 것처럼 철저한 비주류였잖아. 그런 비주류가 이렇게 그런 걸 다 역경과 고난을 뛰어넘고 대통령까지 돼가지고 어떤 자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서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8월 18일인가요? 아마 3주기일 텐데 그때는 제발 그 하루만이라도 우리 인터넷에서 전라디언이라든가 홍어라든가 그런 전른발이라든가 그런 선상님, 선상님이라는 그런. 그러니까 저 여기 그런 말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도 동부 서부 이제 아니면 일본도 간토 간 사이 그 지역 감정이란 게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게 사회적인 문제를 크게 일으키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은 일종의 그것들이 해소되는 과정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얘기들이니까 굉장히 지역 감정이 그게 크게 부각이 되지 않는 그런 용어들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나오는 홍어 냄새 난다, 전라디언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쓰이기 시작했어. 아직 지역 감정이라는 큰 과제가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무지한 상태로 들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지금 이 10대, 20대 이 역사적 진실을 모르면서 그냥 쓴다는 얘기야. 아무런 생각 없이. 이게 그러니까 더 문제가 그렇죠. 그러니까는 제일 무서운 게 모르고 쓰는 어린애들이야. 그냥 누가 쓰니까 쓴다 치자. 근데 그 나이를 드신 분들이 이런 용어를 쓰는 건 그 아무튼 대가리에 뭔가 좀 이렇게 벌레 같은 게 들어있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아니 모게이머가 얼마 전에 모게임 방송에서 민주화 드립했다가 민주화 뭐 어쩌고 나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는데 약간 그 비아냥되는 거라면서요.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뭐냐면 이런 용어들을 만약에 또 누가 썼어. 근데 딱 뭐 흔히 말하는 자기 판단이 가능한 나이인데 썼어. 그래가지고 왜 썼냐 물어보면 아 몰랐어요 이렇게 당당히 얘기하는 건 그건 정말 솔직히 살아온 세월을 쪽팔리게 생각해야 돼요. 역사의식을 대단히 뛰어난 역사의식을 가지라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인지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걸 막 쓰는 건 자기가 살아온 세월 지네 부모를 욕먹이는 거고요. 지 자식 있으면 자식 새끼 욕먹이는 거고 응? 아주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는 게. 몰랐을 수도 있는데 예. 자, 그럼 정리할게요. 그냥 무식한 거야 그냥. 어쨌든 그 3주기 그날만큼은 그런 말을 좀 넷상에서 안 봤으면 좋겠고 무현형 3주기 지나고 대중형 3주기인데 너무 많이 잊혀지는 것 같아요. 금방 잊혀진 것 같으니까. 아니 저 방송하면서 느낀 게 뭐 아까 카드 대란이니 IMF니 그랬던 얘기들이 아직도 얼마 안 된 얘기들 같은데 굉장히 오래됐네요 이제. 예. 예. 우리가 그분들을 잊지 말고 그분들의 정신을 계속 좀 개성시켜가지고 이번 선거에서도 그분들의 힘을 좀 받아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겠고요. 두 분은 대중형이나 무현형 두 분은 하여튼 편하게 하늘에서 좀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예. 편히 쉬시기 바라고. 자 오늘 그러면 이거 제공해야 돼? 해야지. 제공 그거 해주시고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 톤을 좀 진중하게 해가지고요. 예, 근데 참 제공이 몇 개 없네. 예, 제공하겠습니다. 제공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제공 훈남 소주 2병 맥주 대구포 쥐포 핑크플로이드님 백그라운드 뮤직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민주주의와 나라의 발전 그리고 조국 통일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습니다. 5번 죽을 고비를 넘겼고 6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수십 년을 망명, 연금, 감시 속에서 살았습니다. 역사는 결코 불의에게 편들지 않습니다. 역사를 믿는 사람에게 패배가 없습니다. 일생 동안 저는 잠시도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제 휴식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장래에 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의 희망을 간직하고 열심히 나아갑시다. 큰 대의를 위해 협력합시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